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리따님이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지금 리따님은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몇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리따님.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 좀 늦은 시간에 이렇게 또 뵙네요. 여기는 아직 밝습니다. 거긴 몇 시인가요? 여기는 이제 오후 4시입니다. 아, 이제 좀 해가 니은에 또 저물어 갈 그쯤이군요. 네네, 아주 좋은 시간이죠. 그렇죠. 자, 오늘 리따님께서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얘기인지 듣지 않고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르십니다. 리따예요. 이 이야기는 제 한국인 지인이 대학생 시절에 간접적으로 듣게 된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호. 정확한 시기나 지역은 조금 밝히기가 그래서 그거는 양해 부탁을 드릴게요. 당시에 그 지인이 갓 군대에서 전역을 한 따끈따끈한 복학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비슷한 시기에 전역한 동기들도 만나고 선배들도 만나고 또 군대에 가 있던 사이에 새로 들어온 후배나 아니면 신입생들하고도 이렇게 신나게 술자리도 가지고 안면도 트고 그렇게 하던 시기였다고 해요. 네, 그때 당시 술자리 사이에서 되게 자주 회자가 되던 어떤 신입생이 있었대요. 예. 똘비라는 남자 신입생이었는데 속된 말로 안주거리라고 하죠. 술 마시면서 남 얘기할 때 보통 그렇게 말을 하곤 하잖아요. 술자리가 한 10번이다 하면 그 10번 다 짧게든 길게든 그 술안주거리에 무조건 그 똘비 얘기가 나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들이 대부분 똘비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대요. 근데 지인은 이제 막 복학을 했다 보니까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얘기에 괜히 껴가지고 같이 흉보기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냥 똘비 얘기 나오면 귀로만 듣기만 하고 그냥 조용히 있었다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계속 듣다 보면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도대체 어떤 얘기길래 애들이 모였다만 하면은 이 똘비 얘기를 할까? 그것도 저렇게 안 좋게. 그래서 그 똘비라는 친구 얘기가 어떤 술자리에서만 나돌던 게 아니고 뭐 쉬는 시간이나 공강 시간에 과 학생이 몇몇 모였다만 하면 똘비 얘기를 막 하니까 너무 궁금해졌대요. 근데 그때 당시 지인이 막 복학을 해가지고 좀 모든 게 다 어색하잖아요. 근데 그런 지인을 여기저기 이렇게 모임이나 술자리에도 자주 데리고 다녀주던 한 선배가 있었대요. 한 번은 그 선배한테 못 참고 물어본 거예요. 형, 혹시 똘비라는 애 알아? 걔 누구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선배가 너는 똘비를 모르겠구나, 이제 와서. 야, 걔 뭐 몇 학번 신입생인데, 말도 마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왜, 뭔데? 하면서 더 자세히 물어보게 되고, 이번 사연은 그때 지인이 그 선배로부터 듣게 된 내용으로 구성이 된 이야기입니다. 똘비라는 신입생이 이렇게 말하면은 좀 그렇지만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을 해봤을 때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진 않았대요. 키도 한 165 정도의 남자치고는 좀 작은 편이었고 골격도 되게 왜소했대요. 근데 성격이 엄청 쾌활한 거예요. 말도 재밌게 많이 하고 약간 그 근자감이라고 하나? 그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허세 같은 게 차이던 친구인데 예를 들면 뭐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혼자 거울 보면서 야 내가 봐도 나 진짜 잘생겼네. 연예인 해야겠다. 막 이러는 사람을 보면 처음에는 어이없다가 좀 뻘하게 웃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막 입학을 해서 OT도 하고 사람들이랑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서 똘비가 조금씩 존재감이 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똘비 본인이 얘기를 하기를 사실 자기가 다른 학교에서 이미 대학 생활을 했대요. 1년을. 근데 거기에서 진학을 했던 과랑 적성이 너무 안 맞아서 그냥 이 학교로 다시 편입을 한 거라고 하면서 사실 자기 나이는 21살이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동기들한테는 그냥 편하게 오빠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고 또 선배들한테는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달라고 하면서 자기소개를 했대요. 근데 자기가 이전에 대학생활을 했다고 말했던 그 학교는 소위 한국에서 상위 1%에 해당하는 대학교 이름을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근데 물론 모든 대학이 다 훌륭하지만 그 지인이 다니던 학교는 똘비가 말했던 먼저 다녔다는 학교에 비해서는 살짝 낮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대학생활을 한 2년 차만 돼도 아니면은 뭐 학사 편입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알 수 있는 오류가 뭐냐면 편입이라는 게 보통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2년 이상 재학을 하고 나서부터 편입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보통은. 그리고 A 대학에서 뭐 2년 재학을 하고 B 대학으로 편입을 하게 된다고 쳤을 때 B 대학에서는 3학년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똘비는 신입생으로 입학을 했고 본인 나이도 21살이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선배들은 대부분 똘비가 허세 부리려고 초정부터 이미지를 좀 잡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막 입학한 새내기들은 편입제도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잘 모르는 친구들은 또 똘비를 뭐 오빠, 형 하면서 잘 따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똘비가 얼마나 부지런한 친구였냐면 자기 말에 따르면 신입생 동기들은 대부분 자기보다 어릴 거 아니에요? 한 살씩? 거의 모든 신입생들을 몇 명씩 이렇게 모아다가 밥이랑 술을 한 번씩 다 샀대요. 네, 아무리 그 친구가 뭐 동기들보다 한 살 많을 수는 있어도 그래봤자 학생인데 돈이 뭐 어디 있겠어요, 학생이. 근데 뭐 자기 집이 좀 넉넉해서 너네들보다는 뭐 용돈이라든지 부모님이 좀 잘 챙겨주시니까 또 내가 형이니까 오빠니까 동생들 잘 챙겨야 되지 않겠냐면서 남자 동기들한테는 밥 사주고 밥 먹고 나면 자료 옮겨서 술 사주고 술 먹고 나면 PC방 가서 밤새 게임 같이 하고 PC방 빚 다 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거의 남자 동기들 사이에서는 이 똘비가 술 사주는 돈 많은 형 이런 이미지가 생기면서 신이었대요. 근데 여자 동기들 사이에서는 이 똘비에 대한 평가가 조금 갈렸나 봐요. 뭐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밥 잘 사주는 편한 오빠 정도로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아니 밥 안 사줘도 된다는데 술 안 사줘도 된다는데 끈질기게 막 밥 한 번 먹자 술 한 번 먹자 하면서 이렇게 들러붙는 똘비가 좀 불편한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았대요. 근데 이 똘비가 동기들만 그렇게 챙겼냐? 선배들도 엄청 챙겼대요. 뭐 저번에 불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 좀 좋게 봐주세요. 저 예쁘게 봐주세요. 뭐 이런 명목으로 선배들한테도 그렇게 밥이랑 술을 막 사주고 다녔다더라고요. 근데 동기들한테는 좀 이렇게 허세 섞이게 뭐 오빠가 형이 뭐 어쩌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선배들한테는 또 말도 되게 조심스럽게 하고 그렇게 깍듯이 모셨대요. 근데 보통 선배들 입장에서는 이 후배가 뭔가를 사주는 게 막 엄청 일반적인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대부분 선배들 사이에서는 똘비가 그래도 후배도 챙기고 또 한 살 많다고 그래도 선배도 챙기고 꽤나 괜찮은 친구 이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똘비한테도 봄날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느 여자 동기랑 마음이 맞아서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근데 뭐 생긴 게 아주 잘생기진 않아도 똘비가 워낙 주변에 사람도 많고 잘 챙기기도 하고 좀 유머러스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좋아서 만나나 보다 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다더라고요. 근데 똘비가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너무 활개를 치고 다녔던 탓인지 아니면은 또 새내기들 사이에서 이미지를 잘 만들어 놓은 탓인지 똘비가 일반 새내기 범주에서 좀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대요. 예를 들자면 어느 날 이렇게 몇몇 대학교 상대로 대회가 열렸는데 과에 어떤 선배가 참여를 했던 프로젝트가 대상을 탄 거예요. 그래서 축하를 하는 자리가 있었나 봐요. 같이 이렇게 프로젝트 참여하고 도움을 줬던 후배들한테 이렇게 한턱 내고 싶어서 야 얘들아 오늘 내가 쏜다 어디로 몇 시에 모여라 이렇게 연락을 다 돌렸는데 약속 장소에서 그 선배가 아무리 기다려도 한 15명 정도를 불렀는데 한 3명밖에 안 오더래요. 근데 그럴 수 있죠. 선배가 부른다고 무조건 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들 뭐 개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선배는 조금 서운했나 봐요. 평소에 자기 그렇게 잘 따르고 했던 후배들이었는데 이래저래 해서 저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뭐 이런 말도 한마디도 다 없었고 그냥 안 와버리니까 거하게 쏠라고 장소도 다 섭외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 넓은 공간에 3-4명이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서 술잔을 기울였다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 있던 또 다른 선배가 좀 화가 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못 간다 연락이라도 좀 해주던가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안 온 후배 중에 좀 각별히 친했던 한 명한테 연락을 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후배가 하는 말이 선배님 다름이 아니고 저 돌비 형이 그 대상 타신 선배님 모임이 취소됐다고 똘비 형 있는 쪽으로 오라 그래서 지금 그 안 왔던 12명이 다 똘비랑 놀고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야 거기 똘비 있으면은 같이 있으면 좀 바꿔봐라 해가지고 똘비가 전화를 했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선배가 그런 거죠. 똘비한테. 야, 지금 후배가 뭐 우리 약속이 취소됐으니까 너한테 오라고 네가 그랬다던데 그게 뭔 소리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똘비가 되게 곤란하다는 듯이 아, 선배님 그게 아니고 잠시만요. 제 자리 좀 옮길게요. 이렇게 하더니 선배님 사실 얘네가 뭐 선배님이 부르신 모임에 너무 가기 싫어하는 눈치더라고요. 무섭다고 하고 재미도 없는데 오라고 하니까 가야 되나 어째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너무 하고 있길래 제가 그냥 총대 메고 그 모임 취소됐다고 하고 제 쪽으로 불렀습니다. 선배님들한테 그렇게 어려워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 잘 타이르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 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타일러 볼게요. 죄송합니다. 막 이러더래요. 오호. 조금 이제 벙찐 거죠, 선배들이. 가깝게 지내던 후배들이 그렇게 우리를 무서워하거나 뭐 어려워하거나 그런 줄도 몰랐고, 그리고 또 똘비가 가운데서 좀 이렇게 중재하는 듯한 그런 포지션인 것도 조금 어딘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후배들이 선배를 어려워해서 가기 싫어했다 이런 말은 거짓말이었고 그냥 온전히 똘비가 그냥 애들한테 야, 그 선배 모임 취소됐대. 대상 타가지고 가족이랑 시간 보내고 싶대. 근데 자기가 한턱 못 써서 미안하다고 나한테 회비 넘겼으니까 다 내 쪽으로 와. 내가 선배 대신 쏜다. 이랬다는 거예요. 후배들은 가뜩이나 평소에 똘비가 이렇게 잘 챙겨주는 형, 오빠기도 하고 똘비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런가 보다 하고 똘비 있는 쪽으로 갔던 거죠.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전공 교수님 중에 유독 이 목소리가 되게 자장가 같으신 분이 있으셨대요. 다들 그런 교수님 한 분씩 계시잖아요. 혈기왕성한 새내기들한테는 그 교수님의 수업이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 그런 교수님이었던 거죠. 근데 재미없는 건 재미없는 거고 전공 과목이면 뭐 필수로 들어야 되니까 뭐 다들 눈을 꿈뻑꿈뻑 하면서 듣다가 쉬는 시간이 됐대요. 근데 다음 시간도 같은 수업이어서 10분 쉬고 교수님이 학생들이 다시 들어오기를 강의실에서 이렇게 기다리시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학생들이 반 이상을 안 오더래요. 보통 이렇게 수업을 짠다고 하죠. 뭐 한두 명 정도 이렇게 학점 신경 안 쓰는 친구들이 1교시만 듣고 2교시는 째고 뭐 하는 일은 있어도 예를 들면 그 강의에 뭐 한 30명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20명이 째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일단 수업을 진행은 하셨는데 수업 끝나고 남아있던 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다른 애들 다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다들 모르겠다고 하더래요. 다른 남아있는 학생들이. 근데 그 남아있던 학생들은 대부분 이번 학기에 복학을 했거나 아니면 저번 학기에 학점이 좀 모자라서 다시 듣는 학생이거나 청강을 하러 온 학생들이었고 새내기는 아무도 없었대요. 교수님이 이번 일을 조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내 수업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뭐 애들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네가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또 조교는 새내기 중에 제일 이렇게 발도 넓고 뭐 이런저런 소식을 좀 알만한 애가 똘비니까 똘비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똘비가 조교님 다름이 아니고 저희 새내기들을 너무 잘 챙겨주시던 선배님 아버님이 상을 당하셔서 급하게 다들 장례식장으로 가느라 교수님한테 말씀도 못 드리고 이렇게 급하게 수업에 빠지게 됐습니다. 교수님한테는 제가 나중에 대표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교가 아니 어느 선배 아버님이 상을 당하셨냐 우리도 조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 선배가 안 알리고 싶어 하셔서요 죄송합니다 뭐 이랬대요. 근데 이게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수업 중간에 뭐 20명 넘는 학생이 수업을 다 째고 조문을 가는 일이 이게 너무 이상하니까 그래서 조교가 이를 좀 몇 명한테 더 알아본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거짓이든지 진실이든지 간에 한두 명한테만 물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알고 보니까 첫 번째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똘비가 새내기들만 있는 단톡에 야, 뭐 땡땡 교수님 두 번째 수업 휴강 떴다.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혹시 모르고 수업 들으러 오는 학생들이 없게끔 좀 잘 전달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다들 두 번째 수업은 절대 들어가지 마. 이렇게 공지를 했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졸리고 재미없어 듣기 싫은 교수님 수업이었는데 새내기들은 예스 이러고 아무도 강의실로 안 들어온 거죠. 당연히 그 사건은 해당 수업 교수님 귀에도 들어갔고 똘비랑 개인 면담을 해봤나 봐요. 그 교수님이 호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냥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게. 뭐 학생들 사이에서도 네 이미지도 있을 것이고 근데 네가 이런 일을 저지른 이유가 있을 게 아니냐? 이번 수업 하나는 휴강한 걸로 쳐줄 테니까 얘기나 해보라고 했대요.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까지 해서 수업을 망친 건지 되게 여러 번 물어보셨는데 똘비는 끝까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죄송하다고만 했대요.
그래서 교수님이 너 내가 눈여겨볼 거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생기거나 하면은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테니까 처신 똑바로 하라고 하셨대요. 그런 일도 있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똘비가 약간 새내기들을 좀 선동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근데 과마다 또 학생 회장이 있잖아요. 학생 회장이 똘비 근처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똘비 이게 좀 선을 넘는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지가 발이 넓고 뭐 동기들이랑 선배들이랑 잘 지내면은 잘 지내는 거지. 그거를 이용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건 좀 선을 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약간 새내기들을 자기 맘대로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한 파급력을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한마디 하면 애들이 우르르 다 뭐 저기 가고 이런 거를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또 몇 번 반복되고 이게 습관이 되고 이러면 더 큰 일이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학생회장 정도면 그리고 이 새내기에 비해서 못해도 한참 선배일 거 아니에요. 한참 선배가 보기에 한낱 새내기가 동기들 선동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게 좀 눈에 가시였던 거죠. 그래서 똘비를 불러다가 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똘비를 딱 봤을 때 얘가 조곤조곤 얘기를 해가지고는 기수도 안 날 것 같으니까 좀 무겁게 얘기를 했나 봐요. 야, 내가 너 화보 다니는 거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이제 막 입학했고 사람들 만나고 놀고 그럴 때니까 그냥 지켜봤는데 너 선 넘고 있다. 적당히 해라. 애들이 왜 너를 따르는 것 같아? 밥 한두 번, 술 한두 번 사주니까 동기들이 네 꼬봉으로 보여? 이러면서 네 눈에는 동기들이 좀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걔네도 그냥 너랑 붙어 다니면은 가만히 있어도 막 입에 술술 뭐가 들어오니까 그냥 같이 다니는 거야. 너 허구 잡힌 거야. 주제를 알아. 나대지 말고 막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똘비는 연신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소리 들은 똘비는 한동안 좀 잠잠한 것 같았대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똘비가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돌연 그 여자친구는 자퇴를 했대요. 근데 저 대학 다닐 때도 그랬고 그냥 아무 징후 없었는데 뜬금없이 자퇴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거든요. 뭐 그 친구도 그랬나 보다 하고 다들 별로 신경을 안 썼나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학생 회장이 자전거를 타다가 되게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대요. 학생 회장이 평소에 이제 학교랑 집이랑 멀지가 않아서 운동도 할 겸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했다더라고요. 근데 정문이랑 학교 사이가 엄청 가파른 오르막길로 되어 있었는데 그날도 자전거를 타고 하교를 하다가 자전거 바퀴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대로 꼬꾸라져가지고 거의 정문까지 얼굴 쪽으로 슬라이딩을 하면서 몸이 미끄러졌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코뼈 골절되고 안면 아주 큰 타박상을 입어서 거의 한 달 넘게 입원을 했었어야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고 하여튼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러서 한 학기가 마무리될 때쯤에 어느 날에 똘비를 포함한 여러 신입생들이 그 목소리가 자장가 같다던 교수님 수업을 듣고 있었대요. 근데 아직 그 목이랑 코에 붕대를 다 풀지도 않은 학생회장이 갑자기 강의실로 쳐들어와가지고 똘비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똘비를 막 찾더라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벙쪄가지고 교수님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고 그래서 막 학생회장 좀 말렸는데 그 성치도 않은 몸에서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오는지 교수님을 뿌리치고 똘비한테 성큼성큼 가가지고 똘비 얼굴에 그냥 주먹을 꽂았대요. 똘비가 맞은 얼굴 이렇게 부여잡고 아 왜 이러세요 아 선배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는데 학생회장 눈에 뵈는 게 없었나 봐요. 막 달려들고 주변에 다른 학생들이 막 회장을 잡고 뜯어내고 막 말리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학생회장이 막 네가 사람이냐 짐승이지 너 이거 범죄다 너 가만 안 둔다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고 이러니까 교수님이 경비 부르고 애들도 말리고 난리가 난 거죠. 그야말로. 그 이후로 일처리가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이 얘기를 제 지인한테 해주던 그 선배도 들은 게 없어서 잘 모른대요. 근데 그 선배가 학생회장하고 동기였어가지고 그 사건의 전말은 꽤나 좀 자세하게 들을 수가 있었나 봐요. 그 학생회장이 퇴원을 앞두고 있었는데 병실에 누가 병문안을 왔더래요. 근데 학생 같긴 한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는데 이제 자양강장제 같은 걸 한 박스 들고 이렇게 자기한테 병문안을 왔다고 하더래요. 근데 아무래도 학생회장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나 후배들이 병문안을 왔겠어요. 꼭 같은 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과에서도 많이들 오고 이랬다 보니까 그냥 또 다른 과 학생장 누가 시켜가지고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병문안 고맙다고 음료도 잘 마시겠다. 근데 누구? 이렇게 했더니 되게 의외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똘비의 기숙사 룸메이트라고 했대요.
처음에는 똘비 기숙사 룸메이트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학생회장이 입원하고 치료받는 동안 똘비가 정말 많이 병문안을 왔다고 해요. 올 때마다 막 간식거리도 이렇게 한가득 사오면서 선배님 쾌차하시라고 다들 걱정 엄청 많이 해요. 선배님 빈자리가 너무 커요. 빨리 돌아오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자주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회장 입장에서는 한때 똘비가 좀 이상한 짓거리를 하긴 했어도 내가 그리고 똘비한테 좀 심하게 나무라고 그러기도 했는데 삔또가 좀 상할 법한데 그러지 않고 먼저 병문안도 이렇게 자주 와주고 걱정해주고 하는 똘비를 보고 학생회장도 똘비에 대한 시선이 많이 좋아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래 똘비가 또 뭐 오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룸메이트한테 대신 부탁을 했나 보다. 에이 귀여운 자식 내가 태어나면은 진짜 맛있는 거 한번 사줘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룸메이트라는 친구 입에서 나온 얘기는 정말 뜻밖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 룸메이트가 학생 회장을 보면서 눈물을 막 글썽거리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뭐 때문에 그러세요? 뭐가 죄송하다고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 룸메이트가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주더래요. 이게 뭐지? 싶어갖고 종이를 펼쳐보니까 그 종이 안에 내용이 1번 김돌순 돈미세 여성을 성적으로 헛되게 이르는 말로 만들기 2번 박돌현 교수 수업 때 쪽주기 3번 이돌자 커닝페이퍼 주작으로 나락 보내기 4번 패돌국 자전거 바퀴 바람 빼기 이런 식으로 못해도 20개에서 25개 정도 리스트가 있었는데 리스트 내용이 다 저런 식이었대요. 뭐 누구 민망하게 하기, 나락 보내기, 쪽팔리게 하기, 다치게 하기, 소문내기 약간 이런 식이었고 학생 회장이 그거를 보자마자 이제 피가 눈 쪽으로 쏠렸대요. 너무 열받을 때 피가 팍 오르잖아요. 다 기억은 못하고 대충 기억나는 내용은 저 정도였고 저 내용 중에 1번 김돌수는 돌비 여자친구였고요. 2번 박돌만 교수는 목소리가 자장가 같던 전공 교수였고 그리고 4번에 쇳돌국 자전거 바퀴 바람 빼기의 쇳돌국이 학생회장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나는 내용 중에 그런 것도 있었대요. 박돌만 교수 미성년자 원조교재 자보 붙이기 이런 것도 있었대요. 근데 옆에 괄호치고 포토샵 섭외 필요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리스트 중에 반절은 옆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다고 해요. 아마도 전개상 계획했던 리스트 중에 성공한 것들의 체크를 표시를 해놓은 거겠죠? 근데 학생회장 이거를 다 보고 화도 나고 어이도 없었는데 약간 반신반의하더래요. 이게 진짜 똘비가 만들어 놓은 리스트라고 덥석 믿어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왜냐면 룸메이트는 처음 보는 애고 근데 또 똘비 룸메이트가 굳이 왜 이런 짓을 꾸몄겠어요? 만약에. 근데 일단 진정을 하고 그래 일단 진정을 하고 이거 어디서 난 거냐? 이거 똘비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룸메이트가 손을 덜덜 떨면서 자기 핸드폰을 꺼냈대요.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학기 초에 이제 둘이 기숙사 룸메이트가 된 거예요. 똘비랑. 근데 이 룸메이트는 좀 소심하고 조용하고 주말에도 밖에 나가기보다는 그냥 기숙사에서 노트북으로 게임하고 그런 게 더 편한 친구였는데 이 룸메이트가 된 똘비가 엄청 저돌적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약간은 은둔해 있는 이 룸메이트를 억지로 뭐 끌고 나가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하지 않고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대요, 둘이. 서로 취미나 고민거리 막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술도 되게 자주 마시면서 엄청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똘비가 룸메이트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야, 만약에 말이야, 어떤 사람이 여자친구가 있어. 근데 둘 다 성인이면 충분히 잠자리도 가질 수 있잖아? 근데 여자친구가 허락을 안 해주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여자친구한테 한 달 용돈을 막 다 털어서 맨날 데이트 비용 내고 막 목걸이도 사주고 했는데 사귄 지 한 달이 넘어가는데 잠자리 허락을 아직도 안 해준다. 그러면 너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근데 이제 술 먹다가 알딸딸한 채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룸메이트가 뭔가 좀 이렇게 현실적인 해결책보다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좀 늘어놓게 되더래요. 그래서 룸메이트가 했던 말이 야, 여자가 나쁘네. 받을 거 다 받고 잠자리 허락을 왜 안 해줘? 야, 나였으면 괘씸해가지고 한 방 먹일 것 같은데?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똘비가 어떻게 한 방 먹일 것 같은데? 말해봐. 이러더래요. 진짜 그냥 룸메이트는 진짜 그냥 자기 상상 속의 시뮬레이션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얘기하잖아요. 너 이러면 어떨 것 같아?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듯이.
야, 내가 그 남자였으면 그런 여자 매장시켰을 것 같은데? 주변에 나한테 막 돈 꼬가고 안 갚는다. 이 남자 저 남자 맨날 갈아치운다. 꽃뱀이다. 이렇게 소문냈을 듯? 그래야 속이라도 시원하지 않겠냐. 이랬다는 거예요, 룸메이트가. 그랬더니 똘비가 막 엄청 이렇게 호탕하게 엄청 좋다는 듯이 웃으면서 야, 좋은데? 너 천재다. 그래, 그렇게라도 해야 남자가 당한 게 안 억울하겠지, 그치? 야, 그거 좋다. 이러면서 이렇게 옆에 노트를 꺼내갖고 끄적끄적 뒀더래요. 근데 룸메이트는 진짜 별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재밌는 얘기거리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 똘비가 틈만 나면 룸메이트한테 와가지고 야, 너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운을 띄우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대요. 뭐 예를 들면 야, 너 같으면 수업 시간에 과제 안 해온 사람 앞으로 불러다가 학생들 앞에서 망신 준 교수한테 너는 어떻게 할 것 같아? 라든지 야, 너 같으면 지도 학생인 주제에 학년 좀 높다고 후배 앞에 불러다가 고나리질 하는 선배한테 어떻게 할 것 같아? 라든지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했었고, 사실 그 리스트 속에 있던 뭐 누군가를 망신 준다, 소문낸다, 뭐 매장시킨다 등등의 아이디어를 룸메이트가 다 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똘비랑 가상 속의 드라마를 쓰듯이 웃으면서 장난으로 했던 얘기들인데 똘비가 이거를 진짜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똘비 침대 머리맡에 어떤 종이가 이렇게 붙어있는 걸 봤는데 벽에 딱 이렇게 잘 보이게 붙여놓은 거는 아니고 베개를 살짝 치워야 겨우 보이게끔 좀 애매한 위치에 붙여져 있었대요. 멀리서 봤을 때는 번호가 써있고 뭐 순서대로 나열돼 있고 이러니까 이번 주 할 일 뭐 그런 거 적어놓은 건가 싶어갖고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계속 신경이 쓰여서 한 번은 이제 똘비가 없을 때 이렇게 슬금슬금 똘비 침대 쪽으로 가서 베개를 쓱 들쳐가지고 종이를 한번 읽어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랑 똘비랑 그런 우스갯소리로 상상으로 주고받은 뭐 누군가한테 어떻게 피해를 끼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들이 어떤 이름이랑 같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근데 그거를 보고 설마 싶었대요. 에이, 설마.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뭐 4번 쇳돌국 자전거에 바람 빼기 뭐 이런 내용을 적어서 침대 머리맡에 붙여두는 게 좀 일반적이지는 않은 행동이잖아요. 조금 무섭더래요. 똘비라는 사람 자체가. 그 종이 내용을 한번 보고 나니까 똘비가 없을 때마다 수시로 똘비 침대로 가가지고 베개를 들쳐가지고 종이가 아직 있나 없나 막 이런 거를 봤대요, 맨날. 근데 날이 갈수록 리스트들 옆에 하나 둘씩 이렇게 체크 표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가 설마 진짜로 이대로 행동에 옮기고 있나? 이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종이를 보고 나서 똘비를 대하기가 너무 껄끄러워지더래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 저 시나리오들 중에 몇 개는 그냥 가볍게 해프닝이나 뭐 잠깐 누구를 곤란하게 하고 말 그런 시나리오들도 있었지만 또 몇 개는 정말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거나 아니면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도 있는 시나리오들도 있는데 나중에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똘비가 나한테 뒤집어 씌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룸메이트 생각도 일반적이진 않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그 리스트에 있던 시나리오가 뭐 25개가 있다고 쳐보면 그 25개가 오롯이 룸메이트 아이디어였대요. 똘비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었대요. 아무튼 그래서 룸메이트가 나름대로 나중에 혹시라도 일어날 불상사나 아니면 자기한테 피해가 올 거를 대비를 해서 똘비랑 대화 내용을 많이 녹음을 했다더라고요. 한 번은 똘비가 아주 신이 나가지고 먹을 거며 술이며 잔뜩 사와가지고 룸메이트랑 술 파티를 벌였대요. 근데 자기가 뭐 오늘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면서 막 떠들길래 그때 룸메이트가 조용히 핸드폰으로 녹음기를 켜고 주머니에 넣어놨대요. 둘이 한껏 취기가 올랐을 때 똘비가 그랬대요. 야, 바람 빠진 바퀴 자전거로 내리막길을 달리면 어떻게 되게? 이랬대요. 그래서 룸메이트가 넘어지겠지? 하니까 그렇지! 와하하하! 이렇게 웃더래요. 코뼈 부러지고 얼굴 다 갈리고 네가 그 꼬라지를 봤었어야 되는데 진짜 대박이었는데 이랬대요. 룸메이트는 속으로 생각을 한 거죠. 아, 얘 진짜 뭔가 일을 저지르고 있구나. 설마가 아니고 이거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살짝 올라왔던 취기도 싹 가셨대요. 근데 거기서 룸메이트가 누가 넘어졌는데? 쇳돌국? 이렇게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본 척 하려고 했는데 얘가 하도 그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똘비가 네가 걔를 어떻게 알아? 이러더니 아, 너 내 목표 차트 봤구나. 야, 봐봐 하더니 자기 침대로 가가지고 머리맡에 붙어있던 그 리스트를 떼와가지고 하나하나 룸메이트한테 설명을 해줬대요.
야 이거 1번 김돌순 얘가 내 여친인데 얘 한번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뭐 또 사주고 그랬는데 끝까지 비싸게 구는 거야. 지가 나 꼬실 땐 언제고. 내가 무섭대. 그래서 네 말대로 꽃뱀이라고 소문 좀 냈거든? 근데 알아서 혼자 숨어 다니더라. 자퇴할걸? 꼴 좋지 않냐? 그리고 이거 2번 박돌현 교수 이 새끼가 과제에 그게 뭐라고 안 해온 사람 앞으로 불러가지고 쪽팔리게 하는 거야. 얘도 네 말대로 애들 속여서 강제로 휴강 만들었잖아. 아니 그게 되더라니까? 그 새끼 당황한 표정을 네가 봤었어야 되는데 진짜 웃겼는데 이러면서 리스트 중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성공 사례들을 자랑하듯이 이렇게 주저리 늘어놓더래요. 아마 나름 룸메이트를 되게 신뢰했었나 봐요. 딱 봐도 룸메이트가 좀 내성적이고 사교 활동도 하지를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같이 재밌게 웃어주거나 뭐 그러기나 하지 어디 가서 얘기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고스란히 룸메이트 핸드폰에 녹음이 됐고 똘비는 혼자 신나서 한참을 더 떠들다가 취해서 골아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룸메이트라는 친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진짜 그냥 장난으로 했던 말들인데 똘비가 그거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는 것도 충격이고 그거를 자랑처럼 늘어놓으면서 막 기쁨에 겨운 그 표정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섬뜩하고 소름이 끼쳤대요. 그래서 룸메이트가 거의 한 달을 고민을 했다더라고요. 그냥 모른 척을 해야 할지 똘비를 말려야 할지. 처음에는 그냥 나만 조용히 하면 아무도 모를 텐데 사고 치는 것도 똘비 지가 치는 거고 나는 그냥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고 넘어가면은 아무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 한 달 동안 좀 괴로웠던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도 어떤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좀 있었는지 어쨌든 자기 머리에서 나온 시나리오들을 똘비가 실행에 옮기는 거를 알았다 보니까 약간 자기가 범죄자가 된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었대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그 종이랑 녹음본을 가지고 학생회장을 찾아온 거더라고요. 그 룸메이트가 뭐 직접 똘비를 추궁하거나 아니면 중재하거나 어디 가서 뭐 신고를 할 만한 강단이 있는 친구는 아니었어서 학생회장 생각에는 일단 지 마음이라도 좀 편하려고 찾아온 것 같았대요. 근데 학생회장이 녹음본을 들어보는데 이거는 똘비가 꾸민 짓들이 맞고 자기가 이렇게 자전거에서 그렇게 넘어져서 다쳤잖아요. 자기 자전거에 장난질을 친 것도 똘비라는 거를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퇴원 수속이고 뭐고 그냥 달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수업을 듣고 있던 똘비를 찾아서 주먹을 날린 거죠. 그 이후에 똘비라는 친구가 뭐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은 건지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소문으로만 남아있고 학생회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를 안 해주더래요. 왜냐면 자기도 폭력을 썼잖아요. 그래서 뭐 합의를 본 건지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해주더래요. 다만 그날 이후로 똘비는 학교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학생들은 모였다만 하면 똘비에 대한 추측성 그런 뒷담화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소문들 중에는 똘비가 이 대학교 오기 전에 다른 대학교 생활을 했던 거는 맞는데 편입이다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도 사고 치고 다니고 사람 다치게 하고 그래서 자퇴를 했는지 퇴학을 당했는지 이 학교로 새로 입학을 한 거더라 라든지 아니면은 지가 그렇게 돈 많은 척 하면서 애들한테 막 돈 뿌리고 돈 자랑하면서 애들 밥 사주고 술 먹이고 동기들을 쥐락펴락 하더니 사실은 3금융권에 빚이 2천만 원 있다더라. 뭐 이런 등등의 소문이 무성했고 하지만 어떤 소문이 진실인지 아니면 똘비는 도대체 왜 그런 짓들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제 지인이 사실 이번 주 월요일 점심에 뭐 먹었는지도 잘 기억을 못하는 사람인데 이 에피소드는 그 술자리였대요. 한 술자리에서 그냥 아는 선배가 쭉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뇌리에 박혀서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하면서 해준 얘기가 있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마무시하다 진짜. 와 이런 사람이다. 진짜 무섭지 않아요? 와 이건 진짜 현실 공포인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룸메이트도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룸메이트도 그런 생각을 공유를 해서 그걸 실행에 옮긴 사람은 또 각각 다르지만 진짜 아니 제가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 그 한국에 있었던 어떤 살인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뭐 유명한 살인사건이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도 체포 당시에 무슨 이렇게 노트 같은 게 발견됐는데 주머니에서 뭐 누구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적혀져 있었다더라고요. 맞아. 옛날에 지존파도 뭐 그런 행동강령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유가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거였다. 예. 그게 진짜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네, 진짜 우리 주변에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진짜 좀만 둘러보면 있을걸요? 아니 그리고 음. 이때 일이 지금 20살, 21살 일인데 이 친구들이 만약에 내공이 쌓여갖고 30살, 40살이 되면 어떤 짓을 저지를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니까. 오늘도 리따님 덕에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모두 조심하십시오. 네, 바로, 그러니까 웃으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내 친구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리따님의 이야기가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인데 이거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공포로 다가오는 거죠. 진짜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안 걸린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런 사람 없는데요 할 수도 있는데 원래 그러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면 그때부터는 조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니까 오늘 리따님의 이야기도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사람은 앞에서는 웃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 좋게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 뒷면을 안 보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저 사람의 앞면만 보고 괜찮다,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뒷면에는 어떻게 표정을 짓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탕리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탕리니님. 네. 자,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시들무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까요? 오늘은 기사와 기사끼리 그런 스토킹이 한번 있었어가지고 이거를 제가 겪은 건 아니고 네. 저희 타 사무실에 있는 기사님이 직접 겪으신 얘기인데 이게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뭐야 이게? 현재 수사 단계에 있는데 뉴스로 나오거나 뭐 네이버에 어디 쳐도 나올 정도는 아닌데 수사 단계라고 하시더라고요. 탁송기사끼리 그러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들어보시면 초반부터 조금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이건 뭐 들어봐야지. 네. 그렇죠. 도대체 어떤 전말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탕린이에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직업상 이동도 많고 혼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일은 저랑 동갑인 똘비라는 남자가 겪은 일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혼자 해야 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사무실에 들어가서 배달기사님들이랑 똑같아요. 배달기사님들이 모여있는 그런 사무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사무실이란 곳에 들어가서 대기를 할 수도 있고 콜이 없는 경우에는 앉아서 잠깐 거기서 식사를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로드 탁송 기사란 말이에요. 예. 저희는 사무실에 가입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무실이 어디 오피스텔에 운영되고 있는 곳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탁송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랑은 다른 사무실인데 이분을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알게 되면은 탁송 기사들도 지금 오픈 채팅 들어가셔서 탁송만 지셔도 탁송에 관련된 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 방들의 주요 요점이 뭐냐면 혼자 일하거나 처음 접해보는 사람들에게 정보 공유를 해주기 위한 그런 방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똘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은 방에 있었던 방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 방이 너무 시끄러워서 중간에 한번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난 지 2달 정도밖에 안 됐대요. 똘비라는 탁송기사가 있는 그 방에는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방에 얼마 없었어요.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그 방에는 실질적으로 그 사무실에서 있는 기사 7명이 있었고 그리고 타 사무실인데 정보를 얻기 위해서 13명 정도가 더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중간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사무실 톡방도 너무 시끄럽고 또 다른 뭐 900명, 1000명 있는 그 방도 너무 시끄럽고 해서 이 3개의 방 중에 내가 어느 하나는 또 정리를 해야겠다. 그 방을 정리를 하게 됐죠, 저는. 근데 이 똘비라는 기사는 정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희 기사들이 보통 탁송기사가 콜을 어떻게 잡는지 이걸 정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배달의 민족 부업으로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티 퀵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키면은 오더가 이렇게 쭈르륵 떠요. 거기서 내 위치랑 가까운 거를 잡아서 가잖아요. 탁송도 약간 그런 개념인데 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루에 한 260건, 300건 넘게 되는데 이거를 보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 제가 대구에서 부산을 갔어요. 근데 부산에서도 매매단지가 모여있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를 가서 콜을 잡아야 되는데 저도 그랬듯 똘비도 그랬듯 아무것도 몰라요 이거를. 처음 접하는 사람은. 그래서 똘비는 그 방에 들어가서 재욱이라고 할게요. 재욱이라는 기사를 만나게 돼요. 근데 재욱이가 이것저것 정말 많이 알려줬대요. 제가 있을 때도 처음에 배울 때 정말 많이 배우긴 했는데 부산에 가면은 간만 자동차 매매단지가 있고 기장에 가면 기장 오토필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알려준 거예요. 근데 지역을 전부 다 통틀어서 보면 매매단지가 정말 많거든요. 지금 여기서 한 10개 이렇게 쭈르륵 말해봐라 하면 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데 똘비는 사실상 이 일을 처음 접해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대리기사님들 보면은 휠이나 킥을 타고 움직이시는 장비기사님들이라고 해요. 장비를 탈 여유도 없었고 정말 위험하단 말이에요. 장비는 또 그렇게 해서 일을 했었는데 처음에 수입은 얼마 안 됐었대요. 자기가 순수익으로 남는 금액이 10만원? 12만원 정도 됐대요. 사실 우리가 나 하루에 14시간 운전해서 12만원 번다라고 하면 고웃음치거든요. 사실 탁송기사들 사이에서 정말 야 그럴 거면은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라 할 정도로 낮은 거예요. 정말 많이 버시는 분들은 한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버시는데 똘비도 처음 하루 시작했을 때 5만원 벌었고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12만원 벌고 이렇게 해서 어느덧 6개월 차 정도 된 탁송기사가 됐어요 지금. 근데 이 재욱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정리해놓은 그러니까 카카오맵에 그거를 딱 누르면은 카카오맵에 전국에 있는 탁송 콜지라고 하거든요. 네? 콜지 리스트가 다 뜰 만큼 빽빽하게 정리해놓은 리스트가 하나 있었대요. 리스트를 착 주면서 이거 저장하시고 본인이 해당하는 위치에 딱 도착을 하시면은 이 카카오맵을 켜서 제일 가까운 위치를 한번 보셔라. 그러면은 본인이 일을 하는데 엄청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뭐 몇 킬로 이내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의 제약이 있으니까 10킬로 이내, 20킬로 이내. 근데 정말 단가가 좋은 콜이다. 그러면 택시를 타셔도 된다. 근데 이 택시는 하루에 2만원 정도만 딱 써라. 예. 나머지는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해라. 이렇게 정말 세세하게 다 알려주고 카카오맵 리스트 중에 공중 화장실 리스트란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저도 쓰고 있는데 탁송기사들은 걸어 다니잖아요. 장비를 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차에서 내리면 용변이 급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거를 공유하기 위해서 공중 화장실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그런 무슨 리스트가 쫙 있는데 그것도 주면서 이것도 굉장히 유용할 거다. 이걸 보고 찾아가서 용변을 해결하거나 해라. 1분, 5분, 3분이라도 다 아껴라 시간을. 이렇게 해서 똘비는 어디 내리면은 저 여기 도착했는데 어디 갈까요? 이러면서 재욱이한테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똘비 입장에서는 이 일을 처음 접하는데 약간 신 같은 존재가 도와주는 거죠. 근데 재욱이를 약간 좋아하고 다음에 만나면 커피나 밥 한번 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일을 하려고 만난 입장이지만 같은 사무실이 아니면은 본인 전화번호를 공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예. 타 사무실 기사에게 제 정보가 공개되는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 없어요. 가끔 있는 경우는 같은 출발지에서 같은 도착지로 가는데 그 상황실이란 곳에서 똑같은 설명을 또 해주기는 싫으니까 예. 1번 기사님한테 전화를 해라. 그러면 2번 기사가 1번 기사한테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 1번 기사가 전화를 받으면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라 했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유가 되는 경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먼저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개인정보잖아요, 말 그대로. 세상이 무서우니까. 근데 똘비한테 재욱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 같은 존재예요. 자기의 밥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약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추석 귀경길이나 아니면 하루에 뭐 14시간 운전한다고 하면 사람이 정말 피곤하거든요. 노래를 제가 오늘 예를 들어 부리에서 대전 갔다가 대전에서 부산 왔다가 부산에서 지금 대구를 왔는데 이렇게 운전을 하면 정말 피곤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노래도 정말 많이 듣고 300곡 다 들었다 싶으면은 돌비 공포 라디오 들어가서 사연 듣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똘비 입장에서는 이게 일에 있어서 흥미를 갖기 시작하는 타이밍이었는데 재욱이가 서로 졸리니까 가면서 통화를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보이스톡으로 했대요. 근데 보이스톡이 아시다시피 터널에 들어가면 전화가 끊어져 버려요.
근데 개인 휴대폰 연락처를 공유를 해서 연락을 하게 됐던 거죠. 그렇게 그 중간중간마다 하루에 정말 통화를 많이 하면 똘비도 여자친구가 있었고 재욱이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똘비가 여자친구랑 통화하는 시간을 넘어설 만큼 재욱이랑 통화를 많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5시간, 정말 많으면 7시간, 연속으로는 3시간 정도 통화를 했대요. 근데 남자 둘이서 통화하면은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냐 하는데 제가 정말 운전하면서 저희 같은 사무실에 있는 뭐 누나도 계시고 형님도 계시고 동생도 있는데 통화를 해보니까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너는 여기 가서 뭐 할 거냐? 다음 거 예정은 있냐? 주말에 뭐 하냐? 뭐 이런 정말 사소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남자들 둘이 모이면 얘기하는 다른 종류의 얘기들도 정말 많이 하고 하는데 똘비랑 재욱이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아도 통화만 해서 친해질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저희 사무실 보면은 실제로 얼굴을 보지 않았는데 매일 하루에 카톡을 1000통씩 하니까 실질적으로 유대감이 생긴 사람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재욱이가 똘비가 쉬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똘비가 7일 중에 일요일은 쉬었고 월, 화, 수, 목, 금, 토를 일을 했대요. 그렇게 일을 하고 일요일날 자기 여자친구랑 시간을 보내고 했는데 이렇게 통화를 한 지 한 2달쯤 넘어가면서부터 재욱이가 똘비가 쉬는 날마다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해서 똘비가 쉬는 날 재욱이는 일을 하고 똘비가 토요일날 일을 하는 날 재욱이는 쉬어요. 근데 똘비 입장에서는 재욱이가 토요일날 유일하게 쉬는 날이니까 전화를 안 했대요. 왜냐면 그 사람도 쉬어야 되니까. 자기한테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니까. 근데 재욱이는 안 그랬대요. 똘비가 일요일날 쉬는데 여자친구랑 있든 집에서 밥을 먹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든 전화를 해서 자기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대요.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30분 동안 전화기를 붙들게 하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전화를 예를 들어 제가 여기 돌비님이랑 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제가 정말 힘든 상황이거나 하면은 돌비님 저 지금 뭐 하고 있어서 전화가 좀 힘들 것 같아요 하고 끊으면 되는데 돌비 입장에서는 이렇게 끊어버리면 자기와의 사이가 틀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쉽게 틀어질 사이다. 왜냐면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근데 똘비가 그렇게 못 끊고 하니까 여자친구랑 정말 크게 싸웠대요. 하루는. 정말 크게 싸웠는데 어느 하루 일요일날 또 전화가 와서 전화를 하다가 제가 지금 여자친구랑 있는데 여자친구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싸워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다. 쉬는 날에는 전화를 안 해줬으면 한다 라고 했는데 재욱이가 거기다 대고 조금 욕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새끼 키워놨더니 나를 이렇게 버리네? 정확히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재욱이 입장에서는 그렇죠, 미안하죠, 미안한데 서로 좀 동질감 느끼고 이런저런 정보 공유하면서 자기를 키워준 사람이기도 한데 그 말이 기분이 나빴대요. 똘비 입장에서는 자기는 정중하게 얘기를 했는데 재욱이는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똘비가 그래도 재욱씨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그래도 쉬는 날이고 본인 쉬는 날에도 내가 전화는 안 하지 않냐고. 우리 주말에는 각자 시간 보내자. 그리고 나도 여자친구랑 맨날 싸우고 재욱씨도 여자친구 있지 않냐고 하니까 재욱씨가 거기서 나는 여자친구랑 하루에 1시간 통화하는데 내가 똘비씨랑 하루에 3시간 넘게 5시간 넘게 통화하지 않냐고 나를 더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똘비는 거기서 슬슬 짜증이 났대요. 여자친구와 싸우지 않아야 될 이유로 불필요한 싸움을 해왔고 이런 상황이 싫었던 거죠. 그래서 똘비가 알겠다, 미안하다, 근데 오늘은 정말 힘들 것 같다, 내일 다시 통화를 하자 이렇게 끊었대요. 근데 월요일날 이렇게 다시 통화를 하는데 어제 섭섭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좀 많이 섭섭했는데 그냥 씁니다 이러고 넘겼대요. 그냥 넘겼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 수원에 보면 3개 대형 매매단지가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수원에 도이치 오토월드 그리고 그냥 오토월드 SKV1이라는 3개의 매매단지가 모여있는 거예요. 거기가 서수원일 거예요 아마. 거기서 똘비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기사가 거기에 근처 기사님 수를 보니까 180명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콜은 한정적인데 기사가 엄청 많으니까 나 여기서 죽었다, 근처에서 밥이나 먹어야겠다, 이제 좀 앉아서 제대로 된 밥을 먹겠다 이러고 앉아있는데 재욱이가 똘비야 그럼 우리 같이 먹을래? 이렇게 된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되면은 2인분 음식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같이 앉아서 2인분 음식 시켜 먹으면 되지 않냐, 먹자 이렇게 해서 만났대요. 근데 똘비가 덩치가 좀 큽니다. 똘비가 예전에 유도를 했대요. 유도를 해서 등발도 좀 있는 상태였고 키도 한 79에서 83 정도 사이 되는 그런 키인데 반대로 재욱이는 굉장히 왜소했대요. 키가 160 정도 되고 몸무게도 얼마 안 나가 보이고 청바지도 통 큰 청바지니까 뒤에 뒷굽에 딱 끌릴 만한 그런 청바지를 입고 있었대요.
보통 탁송기사의 복장은 법인분들은 정장을 입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검은색 슬랙스에 위에 카라 있는 카라티를 입고 위에 뭐 후드티를 입는다거나 그렇게 입는데 재욱이의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좀 우습게 봤대요. 그때 똘비가 그 행색을 보고 똘비도 그랬으면 안 되는데 얘가 나한테 뭐 주말에 전화 뭐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막 뭐라 했던 앤가 이러면서 진짜 가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예. 근데 똘비가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똘비가 이미 그때는 수익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본인이 처음에 5만원, 7만원 벌던 그런 탕린이 시절은 지나간 거예요 이미. 근데 이런 애가 앞에 앉아가지고 같이 밥 먹으니까 그래도 내가 얘 때문에 컸으니까 같이 밥 한번 먹어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서 그 뒤로도 전화를 정말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전화 뭐 하루에 3시간 기본적으로 하고 오전에 한번 하고 굴 잡을 때 잠깐 안 하고 차 받으면은 다시 전화를 하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 똘비가 재욱이한테 뭐 얘기를 하다가 사적인 얘기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의 집은 어디고 본인의 아파트는 어디고 동호수를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그리고 콜카드를 공유를 했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수원에서 부산으로 가는데 똘비님한테 저 수원에서 부산 가요 이러면서 이렇게 콜카드를 주는 거죠. 주면은 콜카드라는 곳에는 전화번호는 물론 저희가 가릴 수 있지만 출발지, 도착지 정보가 뜹니다. 차량 정보도 뜨고 위에 보면 단가라고 금액도 떠요. 근데 이렇게 공유를 했는데 어느 날 재욱이가 부산에 있었고 돌비가 수원에서 부산을 가게 되는 그 시점이었대요. 나 재욱씨 있는 부산 간다고 부산에 콜 좀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재욱이가 그러면 와가지고 같이 밥이나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보통 탁송 기사들은 집으로 복귀하려는 기사들은 부산에서 뭐 하나라도 단가 좋은 걸 잡아서 올라가든지 뭐 거기서 기다렸다가 예약 시간에 맞춰서 올라가든지인데 재욱이는 그게 아니었대요. 돌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있었대요. 심지어 재욱이가 있는 곳은 부산 사상이었고 돌비가 떨어지는 곳은 부산 남구였답니다. 그 사상에서 남구로 이동을 했대요, 재욱이가. 수원에서 부산까지 보통 4시간 정도 잡아야 되는데 그 4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돌비를 기다렸다는 거죠. 돌비 입장에서는 좀 부담됐대요, 그때는. 그때부터는 조금 부담이 있었답니다. 무섭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러면서 내가 그때 밥을 사줬던 것 같은데 내가 한 번 더 사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렇게 돼서 밥을 결국은 먹었답니다. 근데 돌비는 올라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돌비는 서울기사고 재욱이도 서울기사지만 재욱이가 계속 돌비를 붙잡으면서 우리 여기 맥주 한잔하고 여기 모텔에서 같이 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남자 둘이서 혼숙이라는 게 사실 좀 그렇잖아요. 친구들끼리는 뭐 펜션 놀러가서 술 진탕 먹고 누워서 자고 뭐 얼굴에 그림 그리고 약간 이런 추억들이 있는데 생판 모르는 남이랑 막 안지 한 3개월밖에 안 된 그런 남이랑 퀸 침대 2개 있는 그 방에서 잔다는 게 저는 좀 무서울 것 같거든요, 사실. 아는 사람이라도. 근데 그게 자자 해가지고 돌비가 결국은 여자친구한테 거짓말을 했답니다. 여기 너무 늦게 도착해서 콜이 없다. 자고 여기서 시작해서 내일 저녁에 올라갈 테니까 회사 앞에서 밥이나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술을 먹었답니다, 둘이. 술을 먹고 모텔을 잡아서 모텔에서 누웠는데 돌비는 주량이 그렇게 세지 않았대요. 근데 재욱이는 주량이 조금 있었답니다. 둘이서 합쳐서 소주 6병을 먹고 방을 어떻게 갔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돌비가 새벽에 잠에서 이렇게 딱 깼는데 본인의 옷이 다 벗겨져 있었답니다. 그 남자 둘이 자는 그 방에. 돌비는 평소에도 집에서 잠옷을 입고 자는 애예요. 여자친구랑 커플 잠옷, 곰돌이 막 그려져 있는 그런 잠옷을 입고 잔대요. 근데 옷을 다 벗겨져 있으니까 본인이 술을 아무리 먹어도 이렇게 자는 사람이 아닌데 심지어 속옷까지 벗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됐답니다. 아니 내가 요즘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너무 피곤한가 이러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제 술을 먹으면 안 되겠다 이랬는데 재욱이가 안 보였대요. 근데 자기 그 침대 옆에 보면 왼쪽이 벽이었고 벽 옆에 화장실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퀸 침대가 있는데 이불은 흐트러져 있었대요. 근데 정말 소름 돋는 게 조금 더러울 수도 있는데 일단 먼저 죄송합니다. 더러울 수도 있는데 그 퀸 침대와 퀸 침대 사이에는 탁자가 하나씩 있었대요. 돌비 침대 옆에 탁자 위에 콘돔이 이렇게 있었대요. 콘돔이 이렇게 열린 상태로 있었던 거죠. 있었는데 재욱이가 방에 없었잖아요. 뭔가 문이 이렇게 드르륵 하는 열리는 소리가 들렸대요. 근데 재욱이가 들어오면서 손에 이렇게 비닐을 들고 있었답니다. 재욱이가 깨있는 돌비를 보더니 엄청 당황을 했대요. 왜 일어났어? 더 자지? 이러면서. 더 자라. 그러니까 돌비가 어디 갔다 오냐고 하니까 나 그냥 여기 목이 좀 말라가지고 뭐 좀 사러 갔다 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비가 뭔가 조금 기름칙하지만 자야겠다 했는데 재욱이가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뭔가 뽀시락뽀시락 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한 1시간 넘게 안 나왔대요.
근데 돌비가 휴대폰 보면서 여자친구랑 카톡 남겨놓고 다시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재욱이가 다시 들어와서 이러면서 침대에 누워서 잤대요. 돌비는 궁금한 거예요. 이 비닐봉다리에 뭐가 들어있고 왜 화장실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안 나왔을까? 이러고 들어갔는데 이게 미성년자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이 콘돔 박스를 이렇게 열어보면 안에 여러 개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여러 개가 다 봉지가 까져있고 쓰레기통이 다 버려져 있대요. 그래서 돌비가 아니 미친놈 이거 뭐 하는 거지? 이러면서 무서웠대요. 처음에는 무섭고 소름 돋았대요. 이 남자 둘이 있는 방에 이 사람은 새벽에 왜 나가서 저걸 사와서 화장실에서 저걸 해서 저걸 버려놨을까? 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돌비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저희가 출근 시간이 콜이 뜨는 시간이죠. 8시 반에 아무거나 이렇게 잡아서 그냥 그 모텔을 나왔대요. 재욱이를 버려두고. 이렇게 해서 한 3일 정도 연락을 안 했답니다. 둘이서. 돌비 입장에서도 좀 깨름직하고 더럽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재욱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꺼낼 그게 안 되니까, 깜냥이 안 되니까 이런 얘기를 안 했답니다. 근데 3일 정도 지나고 저희가 이게 어플을 보면 한 달에 월 보험을 확 내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정해진 날에 나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하루에 6,000원씩 5,000원씩 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재욱이는 그 단톡방에 있는 사무실의 소속이었고 돌비는 아니었어요. 예. 재욱이가 3일 동안 연락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어플에 2만원이 있는데 하루에 6,000원씩 까인다고 생각해보시면 매일 아침 11시 반에 6,000원씩 까이는 거예요. 3일째가 넘어가고 4일째가 되는 날에 11시 반에 마이너스가 딱 된 거예요. 재욱이의 어플이.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사무실 입장에서는 이 통장이 대포 통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이 어플을 만든 회사 측에서 이 사람의 사용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무실로 연락이 와서 사무실에 있는 사장이 재욱이한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안 받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똘비의 전화번호가 있어서 똘비한테 물어봤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화를 했지 않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재욱이의 시점으로 보면은 재욱이가 일어났으면 똘비가 없었대요. 재욱이는 알고 보니까 똘비를 좋아하고 있었대요. 이 얘기를 한참 뒤에 들었는데 재욱이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똘비를 생각하면서 그 짓거리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똘비의 얼굴을 보려고 일어났는데 방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똘비에게 배신감을 느꼈답니다. 재욱이가 배신감을 느껴서 여태까지 똘비의 정보 같은 거 있잖아요. 아파트 어디 살고 원래 무슨 일을 했고 여자친구는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걸 싹 조합을 해놨대요. 그런 걸 조합을 해가지고 똘비의 사생활을 파헤치기 시작했답니다. 이거는 재욱이의 입장이었고 다시 똘비의 시점으로 가면은 사무실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가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똘비의 입장에서도 이상한 게 이 사무실에서 나랑 다른 사무실인데 자기들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을 왜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또 개입을 시키지? 이랬대요. 귀찮았죠. 똘비 입장에서는 일도 해야 되는데 바쁜데 재욱이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근데 재욱이가 재욱이네 사장 전화는 안 받았는데 똘비 전화를 받자마자 똘비씨 이러면서 정말 좋아했대요. 어쩐 일로 또 막 3일 동안 연락도 안 하더니 나한테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이러니까 다른 건 아니고 사장 형이 전화 안 받는다 해서 전화했다 그러니까 재욱이가 말투가 싹 바뀌었대요. 뭐라 했냐면 나는 또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전화한 줄 알았네. 내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끊었대요 그냥. 어이구. 똘비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랍니다. 그래도 한때 이렇게 좀 동고동락하면서 일도 배우고 했던 사이인데 이게 굳이 이런 반응을 보여도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똘비가 궁금하니까 그 사장 형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줬대요. 야 마이너스가 아니네. 지금 보니까 5만원 채워놨네. 이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6,000원이 있다가 5만원을 채우면 입금 수수료 200원이 빠지고 나머지 4만 얼마가 충전이 될 거 아니에요. 충전돼 있네 이러니까 똘비씨 고마워요. 내가 나중에 저녁에 우리 정산할 때 내가 커피 쿠폰 하나 보내줄게 이러고 끝났대요. 근데 똘비가 여자친구랑 싸우는 것도 있었고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집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내가 집에 관리비를 내는 것보다 모텔에 쓰는 돈이 더 많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똘비가 안 되겠다. 내가 오늘 정말 못 벌더라도 하루에 뗄 거 다 떼기 전에 금액인 25만원만 딱 찍고 집으로 무조건 가자. 밤 12시가 넘든 새벽이 되든 무조건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집을 딱 갔는데 똘비의 집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아파트 한 12층 정도 되는 그런 높이의 집이었어요. 아파트가 단지가 한 6개 정도가 있었는데 저희 집 보면은 지금 갓 지어진 그런 아파트들 말고 6개 동이
조그만한 공간에 이렇게 다라락 붙어 있는 그런 빌라 구조 아세요? 그런 구조가 있었는데 똘비의 집이 102동이었대요. 102동에 딱 택시를 타고 내렸대요. 너무 늦은 시간에 내렸는데 101동과 103동 차이에 있잖아요. 102동이. 101동 지상주차장의 맨 끝에, 그러니까 101동 출입구죠. 거기 앞에 차 한 대가 서 있었대요. 근데 차가 그냥 아반떼, 우리 지금 타고 있는 차들이죠. CN7. 그 신형차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뭔가 느낌이 쎄하더래요. 오. 그 차 안에서 누군가가 쳐다보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예? 사람이 느낄 수가 있답니다. 본인이 102동 입구로 딱 들어가는데 위에 불이 딱 켜질 거 아니에요. 불이 딱 켜지는데 101동 앞에 서 있던 차가 양쪽으로 살짝 흔들렸대요. 그래서 그 어두운 그 상황에서도 그 차가 흔들리는 걸 보고 똘비가 뭔가 무서웠대요. 아, 이건 피해야 된다. 이러고 똘비의 집이 11층이었는데 일부러 12층에 내려서 11층으로 걸어서 들어갔답니다. 들어갔는데 똘비가 관리비를 내는 것보다 모텔에 쓰는 돈이 더 많아서 집에 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본인의 우편함에 관리비 그 종이를 꺼내서 들고 가려고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었대요. 근데 또 안 들고 왔잖아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꽂혀 있는 거는 본인이 보고 올라왔대요. 근데 관리비 종이가 보시면은 그 한쪽 모서리 이렇게 싹 뜯어서 여는 거 아시죠? 딱 열면은 3장 종이 딱 있는 거. 근데 똘비가 아침에 일어나서 1층에 내려와서 그 관리비 종이를 보려고 딱 보니까 누군가 뜯으면은 그게 다시 안 붙지 않습니까? 일회용 접착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그 끝에 이렇게 접혀 있고 누군가 열어봤던 흔적이 있었대요. 그리고 본인 휴대폰 요금 날라온 통지서 그것도 다 열려있고.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의 우편을 보면 그거는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똘비가 이상하니까 경비실에 찾아가서 CCTV를 한번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아파트 경비실에서 안 보여주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똘비가 본인의 우편물이 털렸다고 하니까 관리실에서 보여줬대요. CCTV를 보니까 굉장히 낯익은 그 청바지 있잖아요. 재욱이의 바지였어요. 캔버스화에 뒷굽이 끌리는. 재욱이가 101호부터 12층에 있는 그 호수까지 다 하나씩 열어서 우편물을 다 보고 똘비의 우편함이 있잖아요. 거기서 손을 딱 멈췄대요. 그러고 주위를 싹싹 둘러보고 허리를 다시 굽혀서 거기에 있는 우편물들을 다 열어봤답니다. 그 사실 보면은 제가 남의 우편물을 본다고 쳤을 때 이 사람 휴대폰 요금이 얼마가 나오고 이게 사실 궁금하진 않잖아요. 저희가. 제가 대신 내줄 것도 아닌데. 근데 이걸 다 보고 그대로 끼워놓고 나갔대요. 근데 현관에 우편함을 볼 수 있는 CCTV가 있었고 바깥에 보면은 쇠 이렇게 봉 해가지고 카메라 다각면으로 해가지고 딱딱딱 이렇게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그 CCTV를 봤는데 101동 앞에 서 있던 아반떼 있죠. 거기서 재욱이가 내렸답니다. 근데 똘비는 정말 소름 돋는 게 자기 집이 몇 동인 것만 딱 얘기했는데 왜 저기 앞에 서 있었을까? 근데 똘비가 본인이 사적으로 얘기했던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쫙 생각을 해봤는데 본인의 여자친구 회사가 어느 대기업인데 거기서 일을 한다까지만 얘기를 했대요. 똘비는 좀 불안했대요. 사실 자기 여자친구한테 해코지할까봐. 근데 사실 재욱이가 똘비의 집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한 이유도 몰라요. 똘비는 좀 어이가 없죠. 사실 왜 얘가 남의 집에 와가지고 내 우편물을 뒤졌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똘비가 일단 이거를 그냥 생각만 하고 있고 그 관리소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거를 좀 백업만 좀 부탁드린다. 나중에 추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있으면은 내가 좀 내려고 한다. 그래서 관리소장님이 뭐 알겠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넘겼대요. 넘기고 그 사무실 톡방 있잖아요. 재욱이는 본인의 콜카드도 뭐 공유 안 하고 똘비한테 전화가 오는 그런 경우도 없었대요. 근데 저희 송도 유원지 있잖아요. 인천 송도 유원지. 거기는 저녁 8시부터 밤 11시 사이에 차가 굉장히 많이 들락날락해요. 일단 서울 경기권에 있는 탁송기사들이 다 거기로 모여서 뭐 대리 타러 가시거나 아니면 집에 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똘비도 내가 오늘 부산에서 이거 잡고 유원지 가가지고 빨간 버스 타고 강남 내려서 집에 가면 되겠다 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어느 때와 다름없이 그 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콜카드 이렇게 보여주고 나 이거 가서 하고 퇴근하고 내일 다시 내려오든가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초장거리 역시 월천 기사님 이러면서 엄청 옹호를 해줬대요. 똘비도 잘 타기 시작한 걸 아니까 천천히 올라가자고 갔는데 송도유원지라는 곳이 그 CU 송도유원지점인가? 그걸 검색을 하시면 위성지도로 바꿔가지고 보시면은 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 차가 진짜 많아요. 거기 제가 듣기로는 한 2만 대 있다고 들었는데 거길 들어가서 약도를 보면서 그 수많은 200개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거기 앞에다 차 세워놓고 차키 컵홀더에 빼놓고 사진 찍고 차 사진 또 찍고 그런 거 나와야 돼요. 들어갈 때는 그 흙바닥을 차로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걸어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똘비가 송도 유원지에 도착을 했는데 이걸 자기가 받은 약도가 뭔가 다르다고 느껴서 송도 유원지 약도를 정리를 해두신 그런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거 가지고 계신 분 좀 보내주세요 이랬는데 어디 가시는데요? 그러니까 저기 저 땡땡 무역 갑니다 이러니까 그거 제가 거기만 잘라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누가 보내줬대요. 근데 이게 재욱이도 그 방에 있잖아요. 똘비가 그 무역 상사 앞에다가 차를 갖다 놓고 걸어서 오는데 맞은편에 모닝 한 대가 이렇게 들어왔대요. 근데 똘비가 맞은편에 걸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송도 유원지 자체가 엄청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불빛 하나도 없고 정말 어두워서 핸드폰 후레쉬를 켜고 나와야 될 정도예요. 근데 그 어두운데 맞은편에 있는 모닝이 쌍라이트를 탁 킨다고 생각해보세요. 눈이 엄청 아프거든요, 사람이. 똘비가 그 눈뽕을 딱 맞고 나서 짜증이 엄청 올라왔대요. 근데 거기서 짜증을 내도 상관없죠. 사실 자기가 맞은 거니까. 눈뽕을 맞은 거니까 짜증내도 상관없는데 이게 조금 송도 유원지라는 곳 자체가 외국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바이어들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엄청 많은데 그분들한테 시비 걸려봤자 네. 똘비 입장에서는 좋은 게 없어요, 사실. 왜냐면 그분들한테 시비 걸려서 맞아도 어디 도망가 버리면 모르잖아요. 여기 송도 유원지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똘비가 다른 방향으로 해서 나가야겠다 이러고 서문으로 나가려고 나가는데 모닝이 이제 안 보이잖아요, 시야에. 쭉 나가고 있는데 모닝이 뒤에서 자기를 따라왔대요. 따라오면서 천천히 왔대요. 정말 천천히. 천천히 오고 있는데 똘비가 뒤를 탁 보고 본인의 핸드폰 후레쉬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껐다 켰다 하면서 모닝한테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 송도 유원지 바닥이 엄청 울퉁불퉁하거든요. 흙바닥이라서 패인 것도 많고. 근데 차가 엄청 좌우로 흔들리면서 한 30km 정도 되는 속도로 자기한테 달려왔대요. 똘비가 무섭죠. 그 편도 1차선도 안 되는 그 도로폭에서 모닝이 쫓아오니까 똘비가 그 바로 옆에 있는 차로 비껴 섰답니다. 근데 똘비는 봤대요. 구형 모닝에서 주황 색깔 불빛이 나오는데 익숙한 얼굴을 봤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재욱이었대요. 근데 똘비는 물증이 없잖아요. 똘비가 송도 유원지에서 나오고 나서 정문에서 재욱이한테 전화를 했대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았답니다. 그러고 나서 똘비는 무서우니까 네. 광역버스 오는 거를 타고 집으로 왔대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사단이 터졌어요. 똘비의 여자친구가 대기업에 근무한다고 했는데 똘비의 여자친구가 야근을 하고 나왔는데 네. 하얀 색깔 아반떼 CN7 차량이 회사 앞에 있어요. 근데 똘비의 여자친구도 웃긴 게 강남 한복판에서 그 차만 딱 기억을 한다는 게 분명 그 아반떼 안에 누군가 다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자꾸 자기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회사 뒷문으로 나오면 골목인데 그 회사에서 그 많이 세워져 있는 그 차량 중에 유일하게 라이트가 꺼져 있고 시동이 걸려 있는 차가 그 아반떼였대요. 근데 그 아반떼에서 누군가 내렸답니다. 내렸는데 똘비 여자친구는 재욱이 얼굴을 몰라요. 근데 똘비가 이 앞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똘비의 여자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똘비한테 엄청 뭐라 했답니다. 너 그 사람이랑 1, 2년 가까이 지낸 사람도 아니고 왜 나의 정보까지 그렇게 다 얘기를 해버리냐. 내가 무슨 변을 당하면 너는 그거 생각 안 해봤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똘비가 근데 뭐 서울 한복판에서 무슨 그런 일이 있겠노 이랬는데 회사 앞에 있는 아반떼에서 누군가 내리면서 네. 걸어왔대요. 본인한테. 근데 똘비 여자친구는 직감을 했답니다. 이게 여자의 촉이 무섭다고 딱 보자마자 뭔가 자기를 해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건물 안으로 냅다 튀었답니다. 회사 건물로. 회사 건물로 들어가면은 본인의 카드키를 찍어야지 양쪽으로 열리는 그런 문이 있었대요. 딱 찍고 들어갔는데 경비 아저씨가 왜 다시 들어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똘비 여자친구가 저 잠깐만요 이랬는데 그 아반떼에서 내린 재욱이가 회사 앞에 서가지고 똘비 여자친구를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쳐다보고 도망쳐서 갔대요. 건물을 나왔는데 아반떼는 없었답니다. 근데 그 카톡방에서 재욱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일하는 흔적도 없고 똘비가 그 회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봤답니다. 사장 형한테. 요즘 정말 좀 무서운 일이 하나 있는데 이 사장이 직원의 그 어플 내역을 보면 어떤 코를 타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혹시 이 사람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수원에서 송도 유원지를 왔네? 수원에서 송도 유원지를 갈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했대요. 수원에서 송도 유원지를 가게 되면 송추 IC라는 곳을 평택 화성을 지나서 차가 정말 막힙니다. 거기가. 그런 짓을 굳이 할 사람은 없어요. 그 막히는 시간에 왜 들어가냐는 거죠. 집도 먼데. 그래서 똘비가 생각을 해봤대요. 이게 내가 도착 시간에 이 사람이 완료를 쳤고 그러면 그 모닝이 재욱이가 맞겠다. 이 생각을 했고 그 아반떼 있잖아요. 똘비의 집 앞에 있었던 아반떼. CCTV를 봤는데 맨 끝에가 6으로 끝나는 차량이었고 똘비의 여자친구가 봤던 그 차도 맨 끝이 6으로 끝났대요.
그래서 와 이거 정말 무섭다. 근데 똘비의 여자친구가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그 회사 CCTV가 있던지 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똘비의 여자친구 회사 뒷길이 여성 안심구역이라고 해서 CCTV가 정말 많았답니다. 근데 똘비가 안 되겠다. 신고를 해야겠다. 이러고 경찰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저희가 이런 스토킹 신고를 받게 되면 이게 똘비가 느끼기에는 그랬대요. 자기가 신고를 했을 때 이 반응이랑 네. 여자친구가 신고를 했을 때 이 경찰의 반응이 달랐대요. 또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이게 사건이 뭐 객관적으로 보면 좀 다를 수는 있잖아요. 남자가 당한 거랑 여자가 당하는 거랑. 똘비가 여자친구한테 같이 신고를 하자 해서 각각의 사건으로 신고를 접수를 했대요. 근데 똘비의 사건을 맡으신 분이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증거가 없지 않냐. 그 차량 번호 그럴 수 있다. 근데 그 직접적으로 뭔가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니고 사실 본인도 뭐 그분한테 일 많이 배우고 좋았다며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근데 똘비 여자친구는 신고를 하니까 담당 경찰관이 여자분이셨는데 정말 철두철미하게 착착착 진행됐대요. CCTV부터 시작해서 쫙 따니까 결국은 재욱이었던 거예요. 재욱이를 불러서 조사를 했대요. 근데 우리가 그 드라마에서 보면 국회의원분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디 앉아있고 야 뭐 카메라 꺼라 이러면서 탁 끄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지조실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사무실 같은 책상에 앉아서 조사를 했는데 똘비가 재욱이의 조사를 듣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 여자친구분이 소름이 엄청 돋았대요. 재욱이가 하는 말이 본인이 다 한 게 맞긴 한데 이게 잘못된 거냐? 나는 걔한테 이렇게까지 많이 퍼줬는데 내가 이 정보를 주는 거 진짜 쉽지 않다고. 남인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나는 자기의 옛날을 보는 것 같아서 해준 거고 근데 나를 그렇게 쌩까?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똘비는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했던 거고 똘비 여자친구도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 경찰관분이 CCTV 딴 것까지 다 해가지고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긴 한데 재욱이는 나는 잘못한 거 없다. 근데 똘비 여자친구는 왜 찾아갔냐라고 했대요. 예. 근데 재욱이의 반응이 걔만 없으면 똘비가 나랑 시간을 더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경찰 조사에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 정말 세상에는 미친 사람이 정말 많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똘비 여자친구가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었던 거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도 똑같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난 지 2달밖에 안 됐대요. 예. 2달 사이에 이 일이 다 일어난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온 결론이 재욱이는 스토킹 혐의로 인해서 초범이래요. 이게 초범은 물론 강력한 이런 직접적인 가해가 있으면은 뭔가 집행유예든 징역을 선고를 받겠는데 초범은 벌금으로 끝난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똘비가. 근데 이게 사실 그렇죠. 제가 여기서 법이 왈가왈부할 건 아닌데 똘비의 입장에서는 무서웠대요. 똘비 여자친구는 뭐 회사를 옮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대기업이니까 똘비는 집을 옮겼답니다. 집을 이사를 갔대요. 지금 현재는 그 재욱이로 인해서.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재욱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코를 타고 이런 거 뭐 연락도 전혀 안 하고 딱 지금은 피의자와 피해자이신 분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렇죠.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희도 낯선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나는데 진짜 무서워요. 사람 일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이건 오해 없이 들어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성소수자분들을 존중해요. 근데 맞습니다. 네. 그 분들끼리 그렇게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데 아닌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그게 정말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저도 존중은 하는데 네네. 이거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고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해야 하나 싶은 거죠, 이게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럴 땐 범죄가 되고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뭐 비하나 뭐 폄하할 의도가 전혀 없고 분명히 이 사건에 관해서만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탕리니님께서 너무나 또 섬뜩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또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까지 너무나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진짜. 저도 네. 오래 한 것 같은데 재밌네요. 오, 재밌어요. 이렇게라도 언제든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토킹은 엄연한 범죄죠. 그게 성별을 가리지 않고 엄연한 범죄인데 이게 아직까지 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저는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정말 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든 그리고 정말 무서운 그런 범죄임에는 틀림이 없고 우리 규정님들도 절대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길 다시 한번 바랄 뿐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망키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망키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는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망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망키님의 이야기도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시는데 부담도 되실 거예요. 부담이 안 될 수는 없어. 하지만 있는 그대로 그냥 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망키님.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망키님께서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 현실 공포일지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일지 궁금하긴 하네요. 반반 섞여 있는데 하이브리드다. 현실 70%? 그럼 어쨌든 하이브리드 이야기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망키예요. 자, 이번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서 돌순이라는 그 주인공의 집안을 좀 말씀드릴게요. 돌순이의 엄마 쪽 집안은 기독교예요. 근데 영적 능력을 갖고 있어요. 어떤 영적 능력을 갖고 있냐면 할머니가 가장 강하신데 돌순이 엄마가 이제 첫째예요. 결혼하기 전에, 돌순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느 정도였냐면 딸이 결혼할 남자를 꿈에서 먼저 보기도 한 그런 예지몽을 잘 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돌순이 엄마가 결혼하기 전에 할머니한테 엄마 내가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 얘기를 하고 그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3명의 남자가 할머니한테 절을 올리더래요. 그 중에 한 명이 절을 하고 얼굴을 들었는데 그게 지금 돌순이의 아빠인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종교가 다르면 결혼 반대가 심했었잖아요. 그쪽 집안은 무속인 집안이었던 거예요. 근데 또 불구하고 할머니는 받아들였다고 해요. 근데 이 영적인 능력과 그 아빠 쪽 집안은 할아버지가 무속인이셔서 아버지는 영적인 능력이 없지만 그 할아버지가 무속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뭐 되물림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손들에게. 근데 손주들한테도 영향이 갈 수도 있어서 특히나 돌순이가 그 당시에 엄마 쪽에서도 아빠 쪽에서도 첫 손주였던 거예요. 근데 첫 손주가 태어나면은 얼마나 예뻐요. 근데 이 무속인이었던 할아버지가 돌순이를 만나려고 하질 않았대요. 안 보려고 했대요. 그리고 이 죽게 되는 날에도 내가 죽으면 장례식장 안에는 저 아가는 절대 데리고 오지 말라 하면서까지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돌순이도 영적인 능력을 살짝 받은 건 있지만 신내림만 받을 정도는 아니었대요. 그냥 약간 촉이 좋은, 그냥 꿈을 잘 꾸는 그런 것들을 되물림을 받았는데 할아버지가 돌순이를 안 보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다면 이 돌순이의 영이 너무 맑대요. 너무 맑아서 신들이 탐내는 존재래요. 그래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이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손녀에게 원치도 않는 이 신병을 앓게 해서 그런 삶을 살게 해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할아버지가 안 보려고 하셨던 거예요. 물론 자기가 모시는 신을 넘기지 않기 위해 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돌순이가 이런 아이다라는 거를 말해줬었대요. 근데 이 영이 맑다는 거는 절대 좋은 것만은 아니래요. 그렇게 부모님이 뭐 장례식장도 웬만하면 안 데리고 가려고 하고 숨기고 살았대요. 끼고 살았대요. 딸내미를. 근데 돌순이가 영적인 능력이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이 꿈속으로 발현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은 외할아버지, 엄마의 아버지인 거죠. 외할아버지의 간 수치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뭐 약만 먹고 있는데 안 그래도 건강검진 받아봐라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큰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본 거죠.
근데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기 바로 전날 돌순이가 꿈을 꾼 거예요.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엄마가 앞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고 뒤에서 돌순이가 앉아 있었는데 백미러가 있잖아요. 거기서 엄마의 얼굴이 보였는데 엄마,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얼굴이 엄청 일그러지면서 오열을 하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딱 깼는데 본인도 눈물 자국이 엄청 심하게 난 거죠. 그래서 이거 심상치 않다 싶어서 엄마한테 딱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할아버지는 간암 말기로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후였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죽음을 미리 예견을 한 거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돌순이가 막내 이모가 있는데 막내 이모가 선을 봐서 잘 돼가는 남자가 있었대요. 그때 일명 S기업에 다니고 엄청 초엘리트였던 남자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 집안에도 이런 사이가 들어오고 너무 좋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었을 때였는데 돌순이가 그 결혼할 남자, 이모의 그 결혼할 남자를 본 날 이후로 낮잠을 자주 잤는데 귓가에서 속았네, 속았어, 속았네, 속았어 이 말들을 계속 누군가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막내 이모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엄마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나 막내 이모랑 그 결혼할 사람을 보고 난 이후로 자꾸 귓가에서 속았네, 속았어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한다. 혹시 이거 이모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닐까?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안 그래도 엄마도 이 돌순이가 예지몽을 잘 꾸는 걸 알고 있었던 터라 이 말을 절대 무시를 안 하고 동생한테 가서 혹시 너 지금 결혼 준비 어떻게 해가고 있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 결혼 전에 집을 사야 되는데 내가 가진 돈을 입금해주기로 이제 되어 있어서 나 지금 예금을 깨러 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일단은 그러지 말고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자 딱 하면서 그 결혼할 남자의 명함을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땡땡시 어디 구 이렇게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누구나 아는 대기업인 회사였는데 거기를 가서 로비에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그 어디 본부에 있는 김똘똘 씨 만나러 왔는데 혹시 계시냐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김똘똘이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인적사항을 이제 찾아봤는데 없었대요. 그런 사람은 안 다닌다고. 동명이인조차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 회사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원들 아무나 붙잡고 증명사진 보여주면서 혹시 이런 사람 못 보셨냐. 여기 직원이라고 했는데 아니요. 처음 보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고 못 알아보더래요. 그러고 나서 연락을 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두절됐어요.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 이모가 사기를 당할 뻔한 거예요. 그런 것까지 맞추니까 얘가 커서 신내림을 받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이 됐대요. 돌순이 엄마가. 근데 또 이 친구의 집안이 의료계 집안이에요. 이제 사람의 생명이 오가는 일은 절대로 피하길 바래서 의사, 간호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나마 평범한 물리치료사로 진학을 해요. 그래도 좀 더 생명의 위험성이 덜한 그런 직업을 선택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이 맑으면 좋은 뜻이 아니거든요. 팔자가 더 꼬이는 경우가 있대요. 첫 번째는 신이 탐나서 옮겨오려는 경우. 두 번째는 신이 못 가지니까 괴롭히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할아버지도 돌순이를 보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그런 거였고 엄마 아빠가 돌순이를 장례식이나 영혼이 드나드는 곳에도 이렇게 안 보여주려고 했던 이유들이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은 어쨌든 간에 엄마 아빠가 숨겨줄 순 없잖아요. 그런 돌순이의 영을 탐내는 존재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는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죠. 가장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큰 병원을 다녀요. 큰 대형병원을 다니는데 보통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면 선배가 후배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반대였어요. 근데 괴롭힘 방법이 진짜 이거는 들으면은 기괴한 그런 내용이라 오늘 말해드리려고 하는데 물리치료사 일을 하는데 저도 관련 직종이 아니라서 전문 의료 용어는 몰라요. 어쨌든 간에 따뜻하게 핫팩도 올려주고 전기치료 도구 만지고 등등의 일을 하잖아요. 네.
이 친구가 휴학도 안 하고 24살부터 5년 동안 이 병원에서 쭉 일을 해요. 사고도 안 치고. 근데 그 무렵에 매해 신규가 들어오지만 그 5년을 일하고 나서 신규가 들어와요. 근데 돌순이가 신기한 게 그 신규가 들어오기로 한 전날에 꿈을 꿨었거든요. 근데 꿈이 좀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잊으려고 했던 그런 찜찜한 꿈이었는데 그 신규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꿈이 딱 떠오른 거예요. 어떤 꿈이었냐면 돌순이가 그냥 길을 걷고 있었대요. 그냥 복도 같은 데를 걷고 있었는데 여러 명의 사람들이 손을 잡고 강강술래 하듯이 원으로 둘러싸서 돌순이의 가는 길을 막으면서 주술인지 노래인지 모를 그런 말들을 막 내뱉으면서 막 웃으면서 돌아다니더래요. 돌순이가 못 가게. 진짜 막 둘러싸가지고. 그래서 돌순이가 못 가니까 그만해! 이렇게 외쳤더니 그 존재들이 제자리에 탁 멈췄는데 얼굴이 다 똑같이 생겼고 그 얼굴이 그 신규의 얼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입의 이름을 민지라고 할게요. 네. 근데 그 민지 얼굴이 사방면으로 낄낄낄 하면서 그만해! 하면서 돌순이가 했던 말을 따라하면서 조롱을 하더래요. 꿈에서. 그러면서 막 그렇게 낄낄낄 웃던 그 모습들이 소름이 돋아서 잊혀지지 않았었는데 마침 그 얼굴이 신규로 들어와서 너무나도 신기했지만 나 쟤랑은 엮이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었었대요. 그렇다고 해서 그 민지의 관상이 안 좋거나 그랬던 건 아니래요. 그냥 돌순이의 입장에서 저 친구는 나한테 위험한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 본능적으로 딱 느낌이 든 거죠. 그래서 최대한 피해 다녔대요. 근데 이 친구를 보면은 되게 물리치료사 하기에는 엄청 가늘프고 피부도 엄청 하얗고 일단 어리니까 근데 약간 태페미가 있는 느낌의 친구였대요. 그래서 초반에 일 배우면서 힘들다 이러면서 울고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뭐 열심히 해보겠다고 선배들한테 막 커피도 사다 주고 뭐 그렇게 하지만 돌순이랑은 그렇게 엮이는 게 없어서 돌순이는 그렇게 얻어먹어 본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외에는 이야기 나눠본 적이 없어서 최대한 피해 다니고 있었는데 근무 스케줄이 어쨌든 간에 돌순이가 짜는 게 아니어서 겹치는 날들이 꽤 있었대요. 근데 꼭 그 돌순이와 민지가 근무할 때면 의료사고가 미미하게 일어났대요. 솔직히 큰 병원에서 물리치료하는 곳에서는 의료사고가 일어나기도 힘든 곳이고 환자한테 꼭 물어보거든요. 뭐 온도 괜찮으세요? 뭐 전류 흐르는 양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5년 동안 베테랑이었던 이 돌순이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돌순이가 담당하는 방이 1번 방 환자예요. 다리 쪽에 뭐 온열기를 켜두고 적당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20분만 있으세요? 하고서는 나오는데 그런 간단한 일인데 몇 분 뒤에 으악! 하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무슨 일이야? 하면서 보는데 1번 방에 있던 환자분이 너무 뜨겁다고 하면서 화상을 입은 거예요. 저온 화상. 그때 괜찮다고 하셨는데 많이 뜨거우셨냐 이러니까 그때는 괜찮았었는데 갑자기 확 올라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소리 질렀다고 너무 아프다고 하면서 그런 컴플레인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유독 1번 방에서 자주 일어났었어요. 한 3번. 근데 3번이라는 그 의료사고가 절대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병원 측에서도 경고가 들어왔었고 자꾸 이제 돌순이는 난 제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CCTV까지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 1번 방에 들어가는 사람이 안 보이는 약간 사각지대의 존이었었던 거예요. 예. 확인이 불가했던 거예요. 근데 또 1번 방에서만 의료사고가 났었고 느낌적으로 민지랑 겹칠 때만 그런 사고가 일어나니까 본능적으로 저 친구랑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있었대요. 확증은 없으니까. 그러고서 넘어갔는데 어쨌든 간에 돌순이는 좀 약간 요주의 인물처럼 찍히게 된 거예요. 베테랑이었던 이 5년차 직원이 그런 미미한 사고들로 인해서 그러고 나서 꿈을 또 꿨는데 돌순이가 또 꿈을 꿔요. 근데 이 꿈이 며칠은 반복되듯이 이제 꾸게 되는데 또 복도예요. 그 복도를 걷는 게 아니라 돌순이가 뛰어요. 왜 뛰냐면 뒤에서 나를 쫓아오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전력질주를 다해서 도망가는데 이 꿈이 반복될수록 그 쫓아오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금방 깨고 잠에 또 들지도 못하겠고
괴로워가지고 예민해져 있었대요, 돌순이가. 그리고 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돌순이가 캐비넷이랑 물건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는 유독 그 예민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네. 친구가 또 돌순이거든요. 안 그래도 예민한데 자기의 물건 위치가 또 달라지면은 바로 알아봐요. 근데 물리치료사가 복장이 따로 있잖아요, 근무복이. 그래서 탈의실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본인의 캐비넷 안에 칫솔의 위치라던가 신발의 방향이라던가 옷의 위치가 살짝 바뀌어 있다던가 가방의 지퍼가 미세하게 열려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대요. 근데 또 위험했던 적도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주머니 안에 예. 하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봤더니 주사 바늘이 거기 안에 이제 들어가 있었고, 다행히 피까지는 안 났었고 그 주사 바늘을 발견해서 버리긴 했지만 그런 찜찜한 일이 발생했었고, 아니면은 자기가 먹다 남은 빵이나 뭐 커피의 위치, 빨대의 위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거나 찝찝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먹는 거는 다 버렸대요. 칫솔도 버리고 가지고 다녔대요, 그냥. 근데 한 번은 출근하려고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 옷 갈아입기 전에 화장실을 가려고 캐비넷에 폰을 잠깐 두고 화장실을 가다가 들어오는데 그 들어온 사이에 그 탈의실을 나가는 민지랑 마주쳤었대요. 근데 민지는 그냥 나가버렸대요. 쟤도 뭐 출근하나 보다 하고서는 신경을 안 썼는데 돌순이가 다시 출근 준비하려고 폰을 다시 이제 들었는데 잠금 해제 실패, 그 땡땡초 후에 뭐 다시 시도해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더래요. 예. 그거는 분명히 누가 내 핸드폰을 만졌다는 거잖아요. 짧은 시간에. 이런 묘한 기분 나쁨이 저 민지라는 친구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 나에게. 오. 뭔가 이 행동들이 기분이 나쁘다라는 게 이제 느끼고 있을 찰나에 안 그래도 이런 일들이 왜 나한테 일어날까 싶은데 어느 날은 자기 캐비넷 안에 똥물이 뒤집혀져 있다며. 누가 진짜 이 똥물을 직접 길어와가지고 고의적으로 자기 그 캐비넷 안에다가 쏟아 부은 거예요. 탈의실 안에 화장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퍼나른 건지 CCTV 안에는 또 안 찍혀 있어요. 근데 자기 소집만 노리듯이 똥물을 다 부어놔서 가방이고 옷이고 뭐 다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심지어 그때 경찰도 불렀었대요. 심각한 사건이라고 보면서. 근데 CCTV 안에 왔다 간 인물은 민지가 정확한데 민지가 했다는 물증도 없고 그럴 만한 동기도 없고 심증만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민지는 오히려 침착하게 증거가 없는데 왜 저라고 특정하시나요? 저 무거운 것도 잘 못 들어요. 그리고 똥물 더러워서 못 만지는데요? 이렇게 화를 막 내면서 틱틱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봐왔던 여리여리한 모습과 싹싹한 그런 거랑은 다르게 표독스러운 그 표정에 사람들이 저 친구도 살짝 이중적인 면이 있다. 살짝 다르게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런 똥물 사건 이후에 캐비넷 안에 옷이며 칫솔이며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캐비넷을 바꿔주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내 캐비넷을 또 건드릴까봐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가방 안에 옷도 꾸깃꾸깃 최대한 얇게 입고 와서 넣고 다니고 칫솔도 항상 몸에 지니고 그렇게 다녔었대요.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에 자꾸 누군가한테 쫓기는 꿈을 꿨다고 했잖아요. 꾸벅꾸벅 조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 자꾸 귀에서 뺏기겠네, 뺏기겠어, 뺏기겠다 이런 말들이 또 맴돌더래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일이 있으면 분명히 뭐가 있다는 뜻인데 이 표면상으로는 드러난 게 없으니까 너무 찝찝했대요. 시간이 좀 지나고 그 할아버지가 무속인이라고 했었잖아요. 할아버지의 신기를 그나마 물려받은 게 있었다면은 돌순이 외에 고모가 있었대요. 큰 고모. 큰 고모는 신내림을 받지는 않았고 누구의 태몽을 이제 꿔주거나 귀신이 있다는 기척을 느낀다거나 기운을 되게 강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모한테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연락도 잘 안 하는 사이인데. 그래서 고모 무슨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돌순아 너 요즘 꿈자리 이상하지? 이게 묻더래요. 진짜 들으면서 고모 나 요즘에 직장 일도 좀 이상한 일이 꼬이고 있고 꿈에서도 되게 좀 이상한 꿈을 꾸는데 무슨 일인지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 예측도 못하겠어. 어떡하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고모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듣더니 너 그 꿈에 나왔다는 그 후배 언제 같이 근무하냐? 내가 그 시간대 맞춰서 니네 병원에 치료받으러 한번 가보겠다. 나 좀 예약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가 날짜를 딱 잡아주고 그 날이 왔어요. 그리고 고모가 이제 물리치료를 받으러 왔고 고모가 아닌 척 그냥 환자를 대하듯 행동을 했대요. 그래서 8번 방이 비어가지고 환자분 8번 방 들어가실게요 이랬는데 고모가 기다려도 괜찮으니 저 1번 방 쓰고 싶은데 1번 방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가지고 고모가 1번 방을 고집하니까 또 그러면은 좀 더 기다려 주셔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다 해가지고 1번 방에 어찌저찌 들어갔대요. 근데 이 1번 방을 고집한 거는 고모가 돌순이한테 얘기를 해준 게 없거든요. 근데 그냥 그 민지라는 애 얼굴을 보겠다고 오신 건데 갑자기 1번 방 이야기를 하니까 고모가 뭔가 보이나? 딱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고모의 그 시선을 따라가 보니까 그 민지라는 애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딱 맞춘 거죠. 누가 민지인지를. 그리고 1번 방에 들어갔는데 돌순이가 1번 방을 이제 담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리치료 받고 끝나갈 때쯤에 카톡으로 이제 고모가 아가 끝나고 아버지 집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치료받고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해주고 그냥 집에 가신 거예요. 근데 그날은 또 유난히 퇴근도 늦고 본가까지 가는데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늦게 갔대요. 한 9시 정도 돼서 그 아버지가 계신 집에 도착했는데 고모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디서 사왔는지 생팥 있잖아요. 팥을 막 돌순이한테 뿌리더래요. 고모 그 이야기 좀 듣고 뿌리던지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사정없이 팥을 막 뿌리더래요. 그 많은 팥들이 고갈되고 나서야 좀 앉아보라고. 너 할아버지가 그렇게 신 못 받게 하려고 꽁꽁 감싸놓고 부적까지 써줬었는데 어디서 그런 잡기가 병원에서 너만 계속 보고 있냐고. 너 무슨 일 있었는지 좀 자세히 얘기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고모 민지랑 하필이면 근무하는 날에만 의료사고가 있었는데 고모가 그 들어갔던 1번 방이었고 뭐 똥물 사건도 얘기를 해주고 뭐 꿈속에 이런 이야기들 다 해줬대요. 그래서 고모가 일단 하는 말이 내가 신내림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귀신이 붙었는지 아닌지 정도는 볼 수 있다. 근데 그 후배라는 애 빙이 되어 있다고. 그것도 나쁜 짓만 좋아하는 잡기한테 붙들려 있다고. 근데 저거 못 된다고. 지도 즐기면서 사는데 저걸 어떻게 되냐고. 그 귀신도 궁합이 있대요. 지랑 딱 찰떡인 놈이랑 만났는데 너로 옮겨붙고 싶은 건지 질투가 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걔가 너만 보고 있다고. 내 말이 맞다면은 걔가 여태껏 한 짓들이 맞을 거고 네가 눈에 안 보일 때까지 계속 네 지금 영을 말라 죽일 거라고. 아가 내일 아무도 없을 때 탈의실에서 걔가 손댄 너의 물건 하나하나 다 뒤져봐라. 뭔가 나올 수도 있을 거다. 그리고 1번 방에 들어갔던 것도 이유가 있었는데 고모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엎드려 있을 때 열정등을 켜고 가는데 커튼이 닫히는 소리랑 함께 다시 여는 소리가 났대요. 쳐다봤을 때 민지라는 애랑 눈이 마주쳤대요. 근데 아무 일 없이 그냥 커튼을 닫고 그냥 가버리더래요. 근데 거기서 의료사고가 났었다고 했었잖아요. 그걸 이제 증명하기가 애매하지만 저 애가 관련된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 걔랑 또 일하는 날이 올 때 1번 방을 주시해보라고. 걔랑 함께. 바빠도 걔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 애의 행동을 잘 보라고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팥을 뿌렸기 때문에 널 따라다니는 그런 잡기들은 지금 집에 오면서부터 떨어져 나갔지만 이 병원에서는 또 언제 붙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늘 집에 들어갈 때는 바깥에 소금을 이렇게 가득 뿌리고 들어가라고. 경계처럼 소금을 뿌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라고. 그리고 너 이제 부서 이동을 하든 아니면은 이직을 하든 걔랑 엮이면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고모가 내려갔대요. 그냥 집으로. 그래서 아버지도 걱정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걱정하시고 고모한테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들이 꼬이는 걸까 하면서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피해본 거는 본인인데 왜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부서 이동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고모 말대로 아무도 없을 때 이제 캐비넷을 바꾸긴 했는데 바뀐 캐비넷은 안 쓰고 있고 그 옛날 캐비넷은 아무도 이제 안 쓰고 있는데 똥물로 얼룩져 있으니까. 근데 고무장갑을 끼고서 그 캐비넷 안을 살짝 열어봤대요. 그리고 몇 개의 물건들이 있었는데 안 버린 물건들을 잠깐씩 꺼내봐서 쓰레기통에 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뭐 없는 거예요. 정말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래 칸에 신발을 넣는 칸이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캐비넷 보면은 신발 넣는 칸 안에 그 가운데에 하나 그 칸이 만들어져 있어요. 아 설마 하고서는 엎드려가지고 그 밑부분의 안쪽을 쳐다봤는데 사람이 밑에서 위로 쳐다봐야만 하는 그런 알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 벽면에 납작한 인형이 있더래요. 딱 봐도 그냥 인형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해놓고서는 만들어 놓은 그 인형을 앞정으로 안 떨어지게 꽂아놨던 거예요. 그걸 재웅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검지손가락만한 크기에 천으로 만들어가지고 바느질도 삐뚤빼뚤해서 누가 봐도 이건 직접 만든 거다. 큰 그 인형을 고무장갑으로 꺼냈는데 안에 종이 부스럭거리는 그런 소리도 나고 찜찜하고 꺼내보고 싶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이거 너무 소름 돋는다. 이거 분명히 걔가 한 것 같긴 한데 증거도 없고 냅둘 수도 없고 이걸 병원 안에다가 버릴 수도 없고 하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비닐봉지 안에 넣어놓고 담배 피는 동료분한테 가가지고 라이터를 빌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바깥에서 그거를 태워버렸대요. 왜냐면은 보통은 그런 거 재수 없으니까 태우라고 그러잖아요. 태워버렸대요. 병원이 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사무직으로 TO가 나서 바로 신청을 해요. 진짜 얘랑은 엮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신청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안 그래도 좀 민지와 돌순이의 그런 미묘한 그런 사이를 사람들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최대한 안 붙여주려고 근무표를 이렇게 짜주고 그랬는데 그래도 부딪히는 날이 있기는 한 거예요. 부서 이동이 얼마 남아있지 않았을 날쯤에 물리치료실에 간호조무사분들도 같이 일을 하신대요. 갑자기 그 A라는 조무사분이 조심스럽게 카톡을 하더래요. 근데 이분은 한 20대 정도 되시고 일한 지는 좀 되셨는데 입사 초반에 돌순이가 많이 도와줬었대요. 그리고 이분은 또 심지어 다른 분이랑 사내 연애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돌순쌤 혹시 퇴근하고 잠깐 제가 전화드려도 되겠냐고 해서 알겠다. 퇴근 후 전화 주세요 하고서 퇴근을 했는데 진짜 전화가 오더래요. 그런데 A라는 분이 혹시 민지쌤이랑 무슨 일이 있어요? 민지쌤을 안 좋아하세요? 뭐 이렇게 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안 친해서 별 맞이도 안 해봤다. 왜 그러세요? 이렇게 대답했는데 민지쌤이 좀 사실 많이 이상한 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 그래도 그러니까 병원이 대형 병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병원에 다니는 이 남자 선생님들한테 다 팔로우를 걸고 다 DM을 보냈대요. 그리고 자기 남자친구한테도 그렇게 해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래도 뭐 동료니까 안 그런 척 하려고 이제 지내는데 자꾸 그 사람들한테 돌순쌤 이야기를 하더라.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이야기하려고 전화드렸다 해서 돌순이가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저랑 부딪히는 것도 없는데 무슨 말을 하고 다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돌순쌤이 민지쌤을 직장 내 괴롭힘한다고 24시간 내내 감시한다고 돌순쌤이 그 민지라는 친구를 24시간 내내 감시하고 있다고 병원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5년 동안 그 일했던 이 돌순쌤의 성격상 그러실 분은 아니지 않나 오해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사람이 솔직히 24시간 내내 어떻게 종일 관찰을 하겠어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조현병이 있나 생각이 들더래요. 조현병이 있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얘가 좀 이상한가 싶었었는데 그러기에도 너무 찝찝한 부분들이 많았던 거죠. 인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앞정 꽂아 놓고서 있고 그런 것들을 할 만한 애가 쟤밖에 없는데 조현병이 있다고 해서 그런 행동을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막 고모가 잡기네 뭐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조현병이 아니라 빙의일 수도 있겠다 진짜. 딱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근무 스케줄이 이제 겹친 날에 유독 환자도 없었대요. 그때 널널했었던 때인데
이 친구를 관찰할 수 있는 좀 여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가 빙의가 됐다면 뭔가 있을 거다 해서 예의주시했대요. 근데 1번 방 담당이 돌순이였는데 돌순이가 물리치료 해주고 나가자마자 그 친구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순이가 한눈을 팔았을 줄 알았는데 계속 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캐치를 평소였으면 못했을 텐데 걸린 거죠. 그래서 몰래 가가지고 1번 방 커튼을 확 열었대요. 근데 뭔가를 이렇게 만지작하는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환자한테 무슨 짓이라도 할까 겁이 나서 선생님 뭐 하시죠? 이렇게 탁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고 환자분도 엎드려 있다가 깜짝 놀라시고 그러더니 갑자기 그 은지라는 친구가 왜 저를 감시하세요? 하고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나가더래요. 그 1번 방을. 제가 의료사고에 뭔가가 있다. 제가 고의적으로 환자들에게 뭐 내가 조절한 거를 바꾸면서 의료사고를 내고 있었다. 그런 느낌이 딱 든 거예요. 근데 확증이 없잖아요. 그래도 최대한 예의 바르게 끝내고 싶어서 사이좋게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문제 없이 끝내려고 얘기를 꺼냈대요. 부딪히고 싶지도 않지만 그래도 이거는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조용히 불렀대요. 네, 선생님, 제 뒤에서 그 이야기 하고 다니시는 거는 알겠는데 제가 혹시 싫은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불쾌하게 한 게 있다면 사과를 드릴게요. 이제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후배가 없는데요? 하면서 죽일 듯이 막 씩씩하면서 노려보더래요. 거기서 좀 위협감이 느껴진 거예요. 다행히 돌순이라는 친구가 그 조용한 곳에 불렀지만 거기가 CCTV가 그래도 있는 곳이었거든요. 갑자기 선생님이야말로 저를 싫어하시잖아요. 왜? 나를 감시해? 왜?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지? 왜? 왜? 하면서 막 급발진하더니 막 소리를 지르면서 폐기되어 있는 주사기를 끄집어내면서 막 돌진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순이가 순간적으로 그걸 막느냐고 주사기 가진 손목을 쳐가지고 떨어뜨리게 하고 그 친구를 밀쳤대요. 근데 그 친구가 밀치는 순간에도 죽어버려 이러면서 저주까지 퍼붓고 엄청 심한 욕들을 했대요. 소리 지르는 그런 소리에 사람들이 막 뛰어온 거예요. 웅성웅성 하니까 갑자기 민지가 울면서 상급관리자한테 이제 달려가가지고 방금 돌순쌤이 폐주사기 가지고 나를 공격하려고 했다고 선수까지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순이가 어이가 없으니까 CCTV 확인해달라고. 저 진짜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이러면서 강하게 항의를 해서 열어봤대요. 그래서 민지가 먼저 달려드는 그런 모습, 소리 지르는 것들, 그런 정황들이 다 찍히고 나서야 돌순이의 말을 믿어주더래요. 그래서 돌순이가 그동안의 의료사고나 캐비넷 속에 이런 인형이 있었고 똥물을 뒤엎은 그런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저 친구가 한 게 나는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상급 관리자분이 그래 민지 제가 좀 이상한 면은 있긴 하네. 근데 너 말만으로는 저 친구를 처벌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넌 어차피 다른 부서로 가니까 하면서 여기에 남은 그 후배를 변호하는 모습에 실망감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형이 뭐 너한테 있었던 게 아니라 뭐 옛날부터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친구가 했는지 너를 겨냥해서 한 건지 뭐 증거도 없고 그렇지 않냐. 너 너무 민감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니까 좀 많이 이제 실망스러운 거죠. 그 태도들이. 근데 병원 사람들도 알 거예요. 그 친구가 피해망상과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돌순이를 계속 조여온 것들을 알면서 피해자가 떠나는 마당에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쉬쉬하는 거죠. 조용히 넘어가려고. 그래서 돌순이가 부서 이동을 하려고 그 전날이었을 거예요. 부서 이동하기 전날에 이제 근무를 하는데 아예 짐은 다 빼놓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칫솔을 깜빡해가지고 편의점에서 사와가지고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주머니도 이제 뭔가 꽉 차 있었고 해가지고 이거 어디다 넣지? 이러면서 내일까지는 써야 되는데 하면서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다가 꽁꽁꽁꽁꽁 싸가지고 신발장 있잖아요. 신발장 그 맨 안쪽에 사람이 엎드려서 손을 쭉 뻗어야 그 볼 수 있는 그 위치에다가 숨겨놨대요. 당연히 아무도 모르겠지 싶었는데 먼지도 쌓여 있었고 하니까 거기다가 숨겨놨었는데
그 마지막 날 출근했는데 검은색 비닐봉지가 그대로 있었대요. 근데 좀 포장이 좀 달랐대요. 자기가 꽁꽁 싸놓은 그 포장과는 달랐대요. 그래서 이상한데 싶어가지고 딱 꺼내보니까 칫솔모가 다 빠져있고 부셔져 있었대요. 그게 그 비닐 안에 똑같이 꽁꽁 감싸져서 같은 위치에 있었다는 건 보란듯이 행동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청소하는 사람들도 보기가 어려운 위치인데 이거를 굳이 찾아서 박살내는 것도 이거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얘가 나를 24시간 내내 관찰하는 건가? 어떻게 내가 하는 것까지 다 읽고 행동하는 거지?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다행히 부서 이동을 하고 인형도 태웠고 최대한 안 맞추시려고 이제 하고 하는데 그 이후로는 쫓기는 꿈도 안 꾸고 막 헛것도 들리지도 않고 하는데 꿈을 이제 딱 하나를 꾼 거예요. 뭔가 그 하얀 물체가 있었대요. 하얀 물체가 돌순이를 내려다보면서 똑같이 그 킥킥킥킥 하고 웃는데 자기 주변에 소금으로 경계가 쳐져 있어서 자기를 건드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못 찾는 그런 꿈을 꿨었대요. 그래서 고모한테 이런 꿈을 꿨었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마저 했는데 고모가 하는 이야기가 살아생전에 잡기들을 많이 봤지만 그렇게 악한 잡기는 처음 봤다고. 아마 그 사람을 괴롭히길 좋아하는 그런 잡기 같은데 너의 멘탈을 흔들어 놓고서는 그 틈에 다 빙의하려고 했던지 그랬던 것 같다. 영이 이게 맑다는 뜻이 어쨌든 간에 그 백지에 그림을 그리기 좋은 것처럼 그 영이 맑아도 선이든 악이든 신들이 언제든지 탐내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 잡기들한테 그렇게 잘못 걸리면은 이렇게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 이 친구는 그러니까 그 민지라는 애는 이미 빙의가 되어 있지만 걔는 악행을 계속 해갈 아이라고. 너처럼 영이 맑은 존재를 만나게 되면은 또 말라 죽이면서 옮겨갈 준비를 하든지 그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늘 피해 다녀라.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해주셨다고 해요, 조언을. 근데 살아오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런데 내 팔자가 사나워서 괜히 사람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진짜 나 죽으라는 건가? 왜 안 좋은 일들만 이렇게 꼬이나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내 영이 맑아서 그런 건 아닌지 의심해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야. 네, 이 민지라는 친구는 아직도 그 대형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어지럽습니다, 진짜. 아, 인류애가 좀 떨어지는. 인류의 정도가 아니라 이제 사람을 믿을 수나 있을까? 저희 채널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 근데 놀랍게도 실화니까. 그러니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망키님 이야기 너무너무 잘해주셨고요.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망키님의 이야기도 시들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포 이야기들이고요. 그리고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돌비 망키 검색하시면 정말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